사랑이 내게로 가 숨겨왔던 나의 기억 속에 지켜왔던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넓얏 58회 나는 천재다.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하지마. 강 선생입니다. 강 선생. 저희 자기소개 안 했네요. 그렇죠. 네. 일단 원래는 한 주간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별로 지금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소개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최 사장이고 신자유주의 미스테리 관심이 많습니다. 예, 강 선생입니다. 하지마 이 자식아. 죽장을 들자.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강 선생님 오늘 못 와가지고 일정이 좀 꼬였어요. 다시 또.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기침을 하시더니 그래서 격리되셨어요. 자체 격리되셔가지고. 그래서 강 선생이 오늘 없는데. 네.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아웃사이더입니다.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가 좋더라고요, 괜히. 그래요? 그 별명이, 네. 그 붙여주신 분들이 어떻게 붙여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왠지 막 마음이 가는 별명 있잖아요. 초당 데이터 전송량 1위. 아웃사이더, 독실이. 근데 사실 그럴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안 그렇죠. 지난주 건 별로 안 그랬잖아요. 뭐가요? 빠른 것이. 지난주 게 안 그런 거였나요? 지난주 거 정말 빨랐죠. 빨랐어요, 저희가. 네네. 그래, 좋았어. 듣기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죠? 빠르고 콘텐츠 양도 되게 많고. 그래서 지난주 게 반응이 너무 좋았잖아요. 네. 사실 녹음을 하면서 얘가 진짜 천재인가 보다, 독실이가. 그런 생각을 사실 속으로 했어. 발음의 천재? 나도 했어. 빨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 빠른 말로 그 많은 전달 정보량을 정확하게 전달하는지. 말 똑바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끝. 명상과 돈 벌기에 혈안되어 있는 네. 우리 김도인. 알겠습니다. 강 선생 없어서 좀 아쉽네. 그러니까요. 심심해. 요즘에 일정이 계속 꼬이고 있는데 강 선생이. 네. 근데 이제 곧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네. 강 선생 이제 잘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바뀌었죠 이제?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나는 천재다. 네. 오늘부터 좀 시작하게 될 텐데 그래서 먼저 오늘 준비되어 있는 게 누구냐면은 김도인이 먼저 네. 우리 서로 이제 배틀 한번 뜨는 거지. 자기가 알고 있는 천재. 너희들 깜짝 놀랄 거 내가 준비해놨어. 이제 장난 아니야. 근데 일단 첫 바로 우리 김도인이 준비했습니다. 네. 누군가요? 뭐 깔아주시나요? BGM 같은 거. BGM 깔아드릴까요? 네. 뭐 깔아드릴까요? 빠밤. 조스 주제가요? 알았어. 천재 조수군요. 네. 그래서 우리 김도인이 먼저 나는 천재다부터 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거 왠지 부담된다. 하지마. 천재 특집 제가 먼저 시작하게 됐는데 그냥 보통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천재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준비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천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래, 천재관이 다 다를 수 있죠, 사람마다. 그럼 그 얘기 잠깐 해볼까? 네. 천재관에 대한 얘기 하도록 들읍시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거나 세상에서 천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지능이 월등히 타인보다 뛰어난 사람들. 아니면 그렇죠. 재능이 이제 타인보다 월등히 이제 뛰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재능이나 지능이 됐던 게 타인이랑 비교했을 때 그 역량이 우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천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후대 역사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당대에 되게 뛰어난 영향력을 미치거나 그 시대적 흐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천재라고 하고.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저희가 저 천재인데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지적 역량이나 뭔가 그 자기의 재능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을 천재라고 흔히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철학 쪽에서 천재다라고 생각하면 지적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도 천재들이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모든 경전에 통달하거나 특히 서양 철학 쪽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서는 천재들이 나와요. 교수들이 굉장히 뭐 20대 때 철학이나 인문학에서 교수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인문학에서는 좀 드물긴 한데, 그지? 예, 인문학에서는 솔직히 천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인문학은 인문학 이렇게 철학이라고 할게요. 철학에서는 천재가 나오기 힘든 게 단순히 경성이나 많은 내용을 암기하고 있거나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천재가 될 수 없고 전체적인 삶에 대한 통찰력이 생겨야 되는데 맞아, 네. 그게 젊은 시기에 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아무리 뛰어나도 10대 때는 네. 근데 만약에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어서 간접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가 사실 좀 힘들죠. 그죠. 인생에서 네. 배우는 거를 어느 정도 시간이 반드시 걸리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어려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수학이나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한된 체계라는 그쵸. 시스템이 있으니까 네. 그 시스템을 이해하면 그 안에서 이제 능력이 발휘되는데 인문학은 좀 어렵지 않나? 혹은 네. 그러면 이름을 가리고 예. 논문을 썼는데 이게 너무나 탁월한 거야. 정말 인간사를 잘 꿰뚫고 있어. 그런데 이름을 가렸기 때문에 사실 극찬을 했는데 알고 보니 18살이었어. 그러면 야, 네가 뭘 알아? 그러면서 이제 깎아내릴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 조건 자체가 좀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아, 그게 그 뛰어난 책이 나온다는 그렇지. 거 어떻게 자체가. 18살이 어떻게 인생을 통달하게 쓰겠어. 네. 불가능한 것 같아. 그렇군. 네. 신기하네요. 그런데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니체 같은 경우에도 20살 이전에 고전에 대해서 너무나 방대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네. 그 대학 교수로 바로 초빙되고 막 그러거든. 네.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 네. 성인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사실 득도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네. 그 올라가는 나이가 생각보다 되게 좀 어릴 때 일어나기도 하지 않나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평균 수명 연령대를 비교하면 어린 나이긴 한데 네. 보통 30 중반대 그 인생의 정점을 찍죠. 네네. 부처도 그런 편이고 그쵸. 예수님도 네, 그러시잖아요. 그쵸. 상상수훈 하실 때가 33살? 응, 맞아. 네. 부처도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다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 했을 때가 35살? 뭐 나이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30대. 네, 네. 생각보다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네. 그렇네. 그 인류 전체에 영향력을 미쳤을 때 그 나이. 네. 30대 중반이구나. 네. 지금은 생각하면 청년이죠 사실. 그렇네. 네. 청년 예수, 청년 석가모니. 지금 생각하면 그렇고 그 당시에 또 수명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렇게 빠른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대학교까지 마치고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 24살, 25살이나 돼야 교육이 끝나고 그렇네. 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게 남자들 같은 27, 28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네. 그렇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오키 엄마 기억나? 오키 6살 오키 기억나? 알아요. 사랑방송님. 어머니. 선생님. 감자 드세요. 그거 알아요? 오키 엄마 몇 살인 줄 알아요? 몰라 생각도 못 해봤어. 오키 엄마. 20대인가? 우리 고등학교 때 왜 그 사랑송님과 어머니 배울 때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배울 때 오키 엄마 진짜 나이 많은 엄마 같잖아요. 아줌마 같았죠. 아줌마잖아. 근데 그 소설 내용을 몇 보면 살이에요? 18살에 결혼했거든요. 네. 오키가 6살이니까 24살이요? 오키 엄마 24살이야. 25. 너랑 동갑이요. 뭐 미친놈아? 얼씨구나. 아이고. 깜짝 놀랐어.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린 사람이었던 거야. 애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완전 애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고맙습니다. 어떤 러브 스토리가 가능했던 것 같아. 그러면 그 손님은 몇 살이에요? 손님도 대략 느낌 이제 추정하기로?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28, 뭐. 아 그래 손님도 완전히 그냥 그 정도 됐겠지. 오빠네? 뭐. 그렇지. 그랬을 것 같아. 오빠네. 그러니까 러브라인이 가능했던 거야.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니까 난 그게 40대를 생각했지 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있어서는 좀 그랬던 거지. 우리한테 투자를 해갖고 보는구나. 유관순 누나처럼. 그렇죠. 요즘 예전에 영원한 누나. 군인 아저씨 했는데 군인이 나보다 어려. 진짜. 네. 어쨌든 그래서 갑자기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네. 네, 그래서, 천재 오키 엄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제 저희가 천재라고 생각했을 때 지적이나 재능이 이제 탁월한 사람들을 많이 생각해서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인물을 꼽아봤어요. 그래서 제목하야 조선시대 당대 최고 내생납 율곡 이에 대해서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곡 이요? 네네. 야, 율곡 이가 무슨 천재냐. 10만 양병성밖에 몰라요. 아는 게 10만 양병성요? 양병설. 양병설. 근데 한국 사회에서 율곡 이하면 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왜요? 학교 과정에서도 배우고 뭐 율곡 퇴계는 유명하죠. 그러니까 퇴계랑 율곡이 사실은 이제 1,000원짜리랑 5,000원짜리 그
전속 모델이 아닙니까? 네네. 근데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거야. 왜 무수히 많은 사람, 김구 그치. 선생도 계시고 안중근 의사도 계시고 한데 왜 하필이면 그 두 분이 들어가 있는가? 1,000원인가 5,000원에. 사실 명확히 이제 붙잡고 물어보면 많이들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도대체 율곡이 뭘 했나? 이이가 뭘 했나? 왜 여기에 우리가 위인으로 세워가지고 집회에 들어갈 정도의 그러니까. 무슨 업적이 있냐. 사실 세종대왕 정도 되면은 이제 다 대충은 알잖아요. 그렇지. 대충은. 그리고 유건숙 누나도 있고. 그치. 왜 그런 거 안 넣고. 학도 있고. 예. 아, 그런가요? 무궁화도. 무궁화도 있고. 거북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 했어? 네, 유고이이가? 그러면 율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천재라 하면 철학에서 천재, 삶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천재상에 맞는 사람은 퇴계가 더 가까워, 율곡보단. 근데 율곡은 이제 대부분이 생각하듯이 진짜 천재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어려서부터 그냥 천재가 소리를 듣게 되고 전국적으로 네네 전국에서 임금까지도 인정하니까 얘 천재다라는 거를 천재라는 그래서 거. 더 임금님이 네네 그래서 더 부합할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율곡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나중에 철학을 할 때 이게 연관돼요. 그때는 이황 할 거예요? 그때 리기론 하라고 하셔서 리기론이랑 이제 다 연관돼서 네, 한번 해볼까 합니다. 24부작 중에 첫 번째인가요? 아니야. 일부. 꿈도 꾸지 마. 이기론이 너무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이기론을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서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 한 시간만 할 거, 한 시간만. 정말? 시작으로서 율곡이. 네. 시작이 반이니까 뭐 반 했네. 그러니까 기대됩니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율곡에 대해서 이거 하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정말 오랜만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학 쪽, 유교 철학 쪽은 별로 이제 관심이 없는 데다가 동양 철학은 이제 별로 쳐다보고 싶지 않아서 평생 했잖아. 마스터 했으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남자친구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귀었는데 지지고 볶고 막 마음이 다할 때까지 사귄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일도 다 겪고 해서 마음이 다 하고서 헤어졌어요, 결국. 근데 그 남자친구랑 다시 만나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가서 인터뷰해와.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구나. 네네. 아무튼 율곡에 대해서. 이제는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셨죠, 이제. 네네. 그렇구나. 김도희 보면 이제는 동양 철학이나 유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유학이요? 유학 관심 별로 없는 건가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네. 너무 지겹겠구나. 그렇진 않은데 그냥 뭐 항상 뭐가 끝나면 저는 후회하거나 뭐 미련이 남거나 이러지 않는 편이어가지고 그렇구나. 그냥 뭐 다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우리 어제도 알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엑스 보이프렌드 율곡 2에 대해서 해주시겠습니다. 조선 최고의 내생남 율곡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제가 천재를 증명할 건데 첫 번째는 개인적 역량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역량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또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있죠.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력도 굉장히 커서 둘로 한번 나눠볼게요. 오케이. 네. 좋다. 개인적 역량에선 처음에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듯이 얘가 천재라면 지능적인 거. 그러니까 전국으로 인정받은 천재적인 실력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네네. 율곡은 저희가 위인전으로도 되게 많이 읽어서 특히 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5만 원권. 그거 생각해보니까 모자네. 모자가 5,000원과 5만 원에 들어가 있구나. 근데 실제로 율곡 학파는 조선시대 때도 굉장히 그 실세였지만 지금도 굉장히 뭐 정재계나 여러 뭐 쟁쟁하신 분들 보면 율곡 후손님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실세이신 분들은 네네. 그래서 한번 율곡 학파가 있고 퇴계 학파가 있고 그래? 네네. 유학 한국에서의 유학이라는 그 안에서는 물어보지만 이 학파를 정리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퇴계학파, 율곡학파에서 저희가 이렇게 양대 산맥으로 기억하는데 실제로 퇴계학파, 율곡학파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퇴계학파는 이제 영남학파에서 시작하게 되고 율곡은 이제 기호학파에 속해 있고 그게 또 안에서 또 되게 복잡하게 나눠지거든요. 난 처음 들어봐. 그 학파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교수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나와요. 네네 학파가. 네. 3위는 누구예요? 갑자기 궁금해서. 3위. 꺼져. 예, 알겠습니다. 1, 2가 네. 중요하구나. 그래서 일단 율곡은 이제 이름이 이이고요. 이자고요. 이. 네, 이. 이시성을 가진 이시성을 가진 이름이 이예요. 이예요? 네.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 이름은 이가 아니고 현룡이라고 해서 이제 신사임당이 율곡을 낳기 전에 태몽으로서 이제 흑룡이 바다에서 막 용소숨치는 꿈을 꿔서 현룡이라고 불렀었는데 현룡? 현룡. 네. 이현룡. 네. 용을 봤다. 용을 봤다. 아, 보련자. 현. 네. 암영인 거죠, 그게 어렸을 때. 네네네. 이름. 어렸을 때 이름이었었는데 크면서 아버지가 크게 아프신 다음에 꿈을 꾸는데 어떤 되게 신선이 나와가지고 얘는 조선에서 굉장히 크게 나라를 이렇게 큰 인물이다 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름을 집회에 나오게 된다. 이로 붙여라 해가지고 이로 붙이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름이 이제 바뀌었어요. 이로. 아. 네. 10대 때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의 뜻은 뭐래요? 그냥 구수록자에 귀자 붙은 거예요. 이. 네. 근데 원래 암영은 바뀌잖아요, 보통. 네네. 그게 아니라 이분은 아예 이름을 원래는 현룡이라고 했다가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암영이었다가 정식 이름을 따로 붙인 게 아니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네, 어렸을 때 이름이 현룡이었다가 이제 이로 바뀌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호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율곡이고, 근데 호가 하나가 아니고 뭐 여러 개를 사용했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율곡이죠. 아, 그게 호구나. 네. 율곡. 그리고 아버지가 이원수, 어머니가 신사임당. 그리고 실제로는 삼녀였었는데 율곡은 셋째 아들이거든요. 순서로 치면 5번째 이제 자식인 거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저희는 이원수는 잘 모르고 신사임당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가지고 위인전에도 이원수 위인전은 없고 신사임당 위인전이 있죠. 그렇네. 그러니까 네네.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다. 왜? 왜? 씁쓸해서. 왜 씁쓸해? 아무도 몰라. 근데 실제로 그 아버지 이원수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었다고 해요. 이원수? 네네. 그러니까 어머니랑 아들인 율곡에 비해서 그 뭔가 천재성이나 탁월성이 없었던 거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자녀 교육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무관심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신적인 기록이 아빠 정도 됐나? 아버지나 부모님이 너무 월등히 뛰어나면 자식이 그걸 뛰어넘기가 힘든 거는 그냥 이제 평균적인 것 같아요. 아. 네네. 근데 아버지가 되게 평범하고 실제로 율곡도 자신의 이제 기록에 남길 때 어머니랑 외가 쪽 기록은 굉장히 많이 남기는 편인데 아버지 쪽 기록은 거의 없어요. 아니면은 그냥 아버지로서 그냥 평범하게 기록한 사실들이고 좋게 평가하거나 아버지를 뭔가 존경한다나 이런 표현은 없어요. 아, 존경조차도. 네. 아, 율곡이 그러면은 스스로 엄마에 대한 심사임당에 대한 자료는 많이 남겼어? 굉장히 그 칭송하거나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시들이나 그런 자기 애틋한 마음을 담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엄마 능력 쩐다. 그러면 시서화 능하다. 이렇게. 네네. 능하다. 진짜 그랬어요. 근데. 율곡이로 인해서 네. 신사임당이 당시에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 조명된 건가 아니면 신사임당을 통해서 이렇게 율곡이가 더 이렇게 된 건가요? 누가 누구의 덕을 본 거죠? 아,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게 신사임당은 이미 그 결혼하기 전부터 유명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전을 이제 아버지로부터 배워가지고 굉장히 능통했었고, 그 시서화라고 하는데 진짜 시를 짓거나 이제 경전 쓰거나 그림 그리는 거, 특히 신사임당은 미술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뭐 나중에 숙종 임금도 막 이거를 칭송할 정도로 대단한 그림이다. 특히 이제 정무라 뭐 포도 이런 그림에 굉장히 뛰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자자했었죠. 인품이나 뭐 이미 네, 재능적인 게 탁월하다 해가지고. 그렇구나. 아, 누구 덕을 본 게 아니라 그럼 둘 다 그냥 팍 이렇게 주머니에 들어간 송곳이 튀어나오듯이 이미 네, 맞아요. 했었군요. 그렇구만. 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신사임당이 시집갈 때 아버지가 굉장히 그 서운해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사위한테 신신당부하고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자기 친정 쪽에 머무르도록 아버지가 했었대요. 되게 어여삐 하셨던 것 같아요. 신사임당을. 네네. 그래서 했는데 근데 신사임당이 네. 성이 신인 거예요? 신씨예요. 아, 성이 신이고 사임당이 이름이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결혼해서 실제로 율곡은 1536년에 태어났거든요. 12월 26일생이에요.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다음날 태어나셨네. 네네. 예. 그리고 어머니가 그 신사임당 나이 48세에 별세하거든요. 이때가 이제 율곡의 18살 시기가 돼요. 이제 그 잠깐 부모님 얘기하면 남편이 너무 평범한 데다가 결혼하고서 이제 심사임당한테 굉장히 푹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그러니까 공부도 잘 안 하고 이러니까 심사임당이 별거에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이 못 산다. 그래가지고 공부에 매진하게끔 한 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꾸 남편을 공부하고 정치적으로 나아갈 것을 독려해. 그리고 남편이 이제 처세를 잘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막 지탄하고 이런 역할도 많이 하고. 진짜 대단하네요. 네네, 약간 진취적인 여성인 거죠. 그렇구만. 네. 그리고 특이하게 별세하실 때도 이때 조선시대 때는 첩을 두는 게 그냥 관행적인 거였어요. 전혀 문제되지 않는데도 내가 죽어도 이제 첩을 들이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신사임당께서요? 네네. 남편에게. 네네. 그래? 근데 남편이 신사임당 죽자마자 별로 얼마 되지 않아서 첩을 들여요. 근데 이 첩이 이제 굉장히 서모 권 씨라고 하는데 폐악한 성격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래요? 자식들이랑 이제 마찰을 빚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막 그 첩을 막 그 뭔가 갈시하거나 갈등을 일으킨 건 아닌데 워낙 성격이 폐악하다 보니까 자식들도 막 이제 속상해하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록이 드러나요. 첩이에요? 아니면 두 번째 그 결혼을 한 거예요? 두 번째 결혼을 한 건데. 첩이 아니고 어머니네요, 그러면. 네네. 그쵸? 그걸 이제 정실 부인이 아니니까 첩이라고 하죠. 네. 그래요? 네네. 그런가? 근데 왕 같은 경우에도 이제 후궁이 따로 있고. 네. 다시 이제 그러니까 그 정실 부인으로 드리기도 하잖아요. 원래 있었던 그 아내가 그 중전이 죽고 나면. 네네. 그 두 개가 좀 다르지 않나요? 근데 부인이 된 것뿐이지 정실 첫 번째 부인은 왕이나 아닌 뭐 거예요. 된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어떤 뭐랄까 기록의 문제 아닐까? 실제로는 나중에 율곡을 그렇지. 존숭하기 위해서 율곡 중심의 역사 서술이 진행됐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신사임당의 어떤 성품이라는 것이 강조됐을 거고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다고 보기 힘든 게 그게 이제 후대 역사서에만 그렇게 기록되면 이거 조작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대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리고 율곡이 이제 관료에 진출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면은 이제 불교에 탐닉했었던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유로서 그 새어머니와의 마찰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국가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당대에 남을 정도 얼마나 폐악한 거야 진짜. 그래? 거의 뭐 소크라테스 부인과 같은. 실제로 소크라테스 부인 역시 그렇게 막 그런 성격이 아니었다고. 아니었을 수 있다. 그렇다고 그럴 수 있다고.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지금 후대에 와서 누구의 자료들을 가지고 볼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슈퍼스타였던 이가 있다면 이가 만약에 새 어머니에 대해서 좋게 몇 줄이라도 서술을 해줬으면 네. 그러지. 확 달라졌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새어머니에게 좋게 평가한 것보다 율곡이가 그 새어머니가 그렇게 폐악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극진히 봉양한 것들이 나와서 나중에 새어머니가 그거에 감화돼서 변해서 율곡에 대해서 막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런 식의 기록들이 나와요. 라고 율곡이 썼다. 내가 잘해서 우리 어머니가 바뀌었지. 너 조심해야 돼. 율곡 아버지는 너무 진짜 실세들이 많으셔. 사랑합니다. 네. 율곡. 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율곡의 출생에 대해서 말했는데 속상하다가 1시간이 갔잖아. 그래서 재밌어. 지금 방금 전에 이게 율곡이를 한번 찾아봤는데 잘생겼어요. 네,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아니 그 집에 있는 거랑 또 다른 거예요 느낌이. 네네. 라고 율곡이 그렸다. 아니 진짜 피부가 뽀해. 아야 뽀샵 해줘줬겠지. 그림 그려준 사람이. 아니 근데 책의 이왕의 그림을 보면 약간 조선 사람이라기보다 약간 이국적으로 생기셨어요. 네, 코나 이렇게 둥글둥글하시고 실제 퇴계 직계 후손들도 보시면은 눈도 되게 크시고 코도 약간 둥글둥글한 편이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림인데 뭔가 이황 말씀하신 거죠? 퇴계 네네, 이황. 퇴계 이황. 근데 율곡은 이황. 네네. 저 율곡 직계 자손분들은 본 적이 없는데 퇴계 직계 자손분들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정말요? 네네. 그분들은 되게 비슷하게 생기셨네요. 퇴계 이황인가? 저는 지금 직계자손밖에 못 봐가지고 그 가족들을 본 건 아니어서. 네, 근데 그 직계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은 유전자들이 섞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 좀 계속 섞이잖아요. 네네. 근친으로 통해서 이렇게 유전자가 보존되는 뭐 옛날 이집트처럼 그런 게 아니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자기가 직계자손이면 그 프라이드가 장난 아니겠다. 근데 직계라고 하는 거는 그거의 직계죠. 계속 장손으로 내려와야 직계인 거죠. 그리고 얼마나 전국적인 그 책임감도 막중하죠. 시선이 다 몰리니까. 그러겠구나. 그 지역에 대해서 막 그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으니까. 똑바로 하고 있나? 계속 지켜보고 있나? 약간 숨 막히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네. 진짜. 오히려 그 왕의 어떤 직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한 거보다 더 왜냐면 학문적인 성과가 이렇게 있고 조선의 어떤 유학에 있어서의 어떤 거대한
두 줄기 중에 하나의 집계라고 하면 네. 더 부담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그럼요. 보면. 오케이. 아유, 그래, 알겠습니다. 이제 이게 가정적인 환경이었고, 속상하다. 왜? 1시간 안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2시간 되려. 집에서. 네. 예. 24부자 진행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얼마나 뛰어난지 천재적 역량이 어떻게 들어는지. 근데 요즘엔 저희가 TV나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너무 천재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뭐 저 정도는 뭐 천재야 싶을 텐데 어쨌든 한번 얘기해 볼게요. 3살 때부터 이제 보통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아, 3살 때 하네? 네. 몰라. 저도 몰라요. 기억이 안 나. 3살 때 말을 하는 동시에 글을 동시에 다 깨친 거예요, 3살 때. 네. 아, 율곡이가? 네, 말과 글을 동시에 깨치고, 그리고 단순히, 말도 안 된다. 그리고 한문이었을 텐데. 네네. 이때는 그리고 한글이 아니고 한문이라는 게 진짜 관건인데, 그러니까 천자문을 보통 아이들이 지금 연령으로 8살 때부터 들어가서, 네. 거기 서당 같은 데 다니면서 배우기 시작하고, 좀 하늘 천따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율곡은 그 책을 배우기 시작한 게 아니고, 그거를 3살 때 다 끝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냥 글자만 익히는 게 3살 때 아니고. 끝냈다고? 네. 3살 때 글이랑 말을 다 깨쳤어요. 깨쳤다고 할 정도면 글자를 몇 개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천자 이상은 아는 거죠. 네, 다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시를 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외할머니 물어봐요. 과일에 대해서 이 과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뭐 빨강색이고 맛있어, 뭐 저리 치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조카들은 그렇게 하는데 속상하다. 저희 조카가 맨날 책 같은 거 이렇게 읽혀주려면 책 치워 보기 싫어 맨날 이렇게 하는데 네. 다 아니까. 네, 다 아닌데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옛 고전에 대한 식구들로 읊어요. 그것과 연관되는 거.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미 시에 대한 전반적인 경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재네. 이것까지 조작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후대의 조작이라고 볼 수 없고. 천재네. 3살 때 아이들이 그리고 완벽한 문장으로 말하는 애들도 물론 있지만 보통 그냥 자기 의사소통을 아주 간단히 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단어를 툭툭 내뱉죠. 네네. 그냥. 아, 그래요? 3살 정도 되면? 네, 안 돼, 뭐, 싫어, 뭐. 아, 그 정도로 돼야 돼? 물론 말도 굉장히 유려하게 하는 이제 3살도 있겠죠. 근데 3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토론하듯이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저는 3살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이란 이런 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보통 3살 때 그렇게 얘기해요. 맞다. 그렇지. 참.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율곡이 지능도 되게 탁월했었지만 시를 짓는 거에 능통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보통 이제 사회적인 역량에 대해서 평가받을 때 문장력이 우수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성리학 일변도의 사회이기 때문에 대화할 때 그냥 저희가 이렇게 대화하게 일상적인 내용을 대화하는 게 아니고 경전에 대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게 돼요. 네, 뭐 사서 오경 내용 아니면 역사서에 나온 구절들을 다 인용해서 얘기하고 이게 마치 저희가 무슨 연예인 대화하는 거랑 굉장히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점하고 있을 때 대화 자체가 대화적인 맥락에서 배제되는 거죠. 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어떤 글들을 보면은 왕한테 상수를 할 때도 옛 왕 누구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 반박할 때도 또 누군가 이렇게 들어요.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서. 네네. 근데 누가 뭐 나한테 경전 내용 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조차 그러면 그 배제되는 거구나. 진 거지. 그리고 아예 대화의 장에 참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구나. 네네. 근데 그때는 뭐 읽어야 되는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렇다고 보기보다는 책 한 권에 대한 밀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해야 되죠. 왜냐면 경전이니까. 네네. 실제로 그리고 어떤 경전들이 있어요? 궁금해가지고. 대략 뭐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서오경이거든요. 사서오경? 사서와 오경인 건가요? 네. 뭐 사서라고 하면 9개짜리 책인가? 네. 8개. 사서 오경이니까. 네, 8개. 사서 오경.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9개. 사서 왜 계속 산문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서 오경이니까 9개죠. 실제로 뭐라고? 부끄러워. 제가 이 정도라. 계란이 이 정도야. 3+ 올라가고 있어. 수학에 대한 강연을 할 수 있지만 4 더하기 5는 8이다. 이렇게. 네. 예. 네, 사서 오경에서 뭐 사서는 저희가 많이 들어본 것들 이제 대학 중용 논어맹자 이런 게 있어요. 대학 중용 논어맹자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서 오경이란 책 그 9가지 책을
유교 철학이나 동양 철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생이다 아니면 박사 학위를 받아도 9권의 책에 대해서 통달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그 그래요? 책을 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책 한 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시대상부터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논의했던 전반적인 맥락이나 철학적인 토론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통달하는데도 보통 한 1년, 2년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오경 쪽으로 넘어가면 더 어려워요. 시간이. 왜냐하면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야, 그거 좀 근데 그 단순 비교하기 힘든 게 옛날 사람들이야 뭐 할 게 뭐가 있어. 영화도 없고 뭐 드라마도 없고 TV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주구장창 책만 읽었겠지. 그 9권. 그런데 그 생각도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사실 지식의 양이라고 하는 건 현대는 지금 폭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물론 쓸데없는 지식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거에 비해서 당시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겠다 싶었는데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이제 관직에 나가려고 공부를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 평생을 책만 읽은 거야.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하인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달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양이 방대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어마어마하게. 야, 그래? 예. 최 사장 너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준비했다. 수치적 근거를. 아, 동양 철학 까는데 이제 신물이 나서 수치적인 근거를 준비. 정말 양이- 웬일이야 이거 수치적인 걸 준비했대. 대단하다. 이런 걸 양이- 까고 있었대 지금. 아, 왜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양이 방대하다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음. 솔직히 그리고 사서오경이 뭔지 모르면 그냥 그런 책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어렵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서오경 자체 과거 시험에 대한 그 과목이 돼요. 저희가 수능 공부할 때 수능 과목들이 있듯이 근데 거기에 대한 분량 자체가 글자 수만 43만 자가 돼요. 이거를 누가 이렇게 나눠 놓으셨는데 하루에 200자씩 이게 한문이에요. 한문이지. 한글이 아니고. 한문을 200자씩 암기하기만 해도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를 제외하고 그냥 기본적인 내용을 암기하는 경우에만 해도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200자씩 하면 6년이 소요돼요. 아, 얘네 암기해야 되죠. 네, 이 당시 사람들. 왜냐면 어떤 주제를 정해주면 이거는 저희가 수능 보듯이 사지선다가 아니거든. 논술 그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그 배경적인 머릿속에다 입력하고 저희가 무슨 스마트폰을 막 검색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통합시킨 다음에 서술하는 거예요. 자기 사고를. 지금 수능에 애들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을까? 이거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수능 진짜? 공부는 다 요약 정리되어 있는 거를 그냥 야, 요즘에 고등학교 애들은 하루에만 500개씩 영어 단어 외우고 그러잖아. 그러고서 450개 까먹잖아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원본만 43만 자고 이걸로 이해하기 위해서 주변 해석한 것들이나 주석들이 계속 다르지. 당대 그걸 참고서. 주석이라고 하거든요. 당대 유명한 내노란 철학자들이 내 생각은 이래, 내 생각은 이래 이러면서 거기서 토론한 내용들 전반적인 걸 다 습득해야 돼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분량이 뭐 2배, 3배 이상 늘어나게 되죠. 그래? 실제로 8살 정도의 아이들이 그 지방에서 서당에 이제 입학해서 배움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글자를 배워요. 한자를 배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실제 과거 급제하는 데까지 평균적인 시간이 30년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요. 우리도 뭐 사법고시 뭐 30.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법고시도 말하자면 판례들을 외우고 그 네네. 논술 시험에서도 다 외워야 되니까. 판례들에 아, 대한 비슷하구나.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당시 얘라고 하는 게 지금 이분을 말씀하는 네. 하는 게 아니고 예.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과거 시험도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 누구 맞아요, 왕이 말했을 맞아요. 때 뭐 네. 이렇게 나오니까 다 네.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율곡이께서는 네. 3살 때 어느 정도 대화 수준이 가능할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3살 때 어느 정도라고 하기보다 당대 벼슬에 내놓으라 하시는 전국의 석학들이랑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3살인데? 네네. 아이씨, 이거 얘기는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의 대화는 할 수 있지. 그죠? 그래 좀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 가오가 살지. 알겠습니다. 대박이긴 대박이네. 네. 아. 그리고 이제 4살에 뭘 시작하냐면 사략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때는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뭐 들어가게 되면 뭐 영어나 뭐 이런 거 저희가 지금 배우는 것처럼 전문적인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그 생각하면 뭐 바른 생활 이런 거 배워요. 부모님께 효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친구들 간에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실천 윤리를 중심으로 배워요. 이론적인 건 거의 배우지 않고 네. 이론적인 걸 뭘 배우냐면 사략이라고 해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막 배워요. 18사략? 그게 그건가요? 네네, 거기에 있는 사략들을 이제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그 율곡이 4살부터 이제 사략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좀 빨리 배운 거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가 뛰어나냐면 4살 때 사략을 시작했는데 스승이 그 사략을 수업하시다가 이게 한자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들이 영어는 띄어쓰기가 돼 있잖아. 띄어쓰기가 없죠. 한자는 네. 띄어쓰기가 돼 있지 않거든요. 한문도 그렇지.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사극에서 선비들이 뭐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책을 넘겨서 본다 그러면 그 책은 쭉 이어져 있어요. 글자들이. 띄어쓰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문 실력이 정말 통달한 사람들은 뭘 잘하는 거냐면 의미 맥락에 따라서 한자들을 띄어 읽는 거를 하는데 그걸 표점 찍는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한문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해석하지 않아도 한문이 무슨 뜻인지 그 한자를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되는지 그 점 찍는 데만 해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버세요. 그래? 네네. 그걸 해주는 거나 구문서 네. 번역 같은 걸 한다든가 할 때도. 근데 스승이 그 사략에 대한 한문을 이제 독해하실 때 응. 잘못 끊어 읽은 거예요, 내용을. 그러니까 4살짜리인 율곡이가 그걸 지적해요. 스승님 지금 뭐 하신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러면서 교정해 주죠. 그건 그 실천윤리에 어긋난 건 아닌가요? 네? 실천윤리에 어긋난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스승에 대한 공경이 없네. 이놈. 선생님 네,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지 지금 말을 끊고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략을 단순히 그냥 뭐 읽어주니까 듣나 보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죠. 야, 대단하다. 그거 좀 야, 이 대단한 것 정도야. 같다. 유학에서는. 완전 천재. 그래? 아.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글자는 이미 3살 때 끝났고 네. 내용도 이미 머릿속에 다 있고 네네. 하니까 근데 문제는 감이 안 와. 왜냐면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공부다 보니까 이 음. 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된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느낌을 알 것 같아요. 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앞에서 증명 같은 거 해주고 가르칠 때 손 들고 선생님 저 틀렸는데요. 틀렸다고 저 부분 하는 거. 틀렸어요. 라고 하는 거를 우리 대학생 혹은 10대 후반을 얘기하는데 4살짜리인 거잖아. 네네. 얼씨구나. 저희 조카 대단한 4살 때. 시려 저리 치워 이러고 있는데 그죠? 싫어 맨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뭐 또 그 유교 철학 쪽에서는 단순히 지적 역량이 뛰어난 거를 높게 쳐주지는 않고요. 가장 이제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덕성이 뛰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다운 올바른 인성이나 인품을 지니고 있느냐가 굉장히 제일의 그렇죠. 평가 기준이에요. 스승을 민망하게 안 한다든가. 스승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는 건가?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뭐지 율곡의 특성이랑 연결시킬 거예요. 스승에 대한 잘못을 지적한 거를. 네, 근데 고든 일단 의지? 그러니까 그 율곡의 인품도 되게 뛰어났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조선시대 당대 최고의 천재니까 후에 뭐 제자들이 할 수도 있고 저희가 계속 배우면서 각색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율곡 전서에 보면은 어렸을 때 율곡이 11살 때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크게 아파요. 한번 병이 나가지고 그래서 막 비몽사몽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아파하는 와중에 김원수님께서 네네 이원순 이원수요. 김이 아니고 이원수님. 네. 갑자기 강릉인 거죠. 비극적인. 이게 강릉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외가가 강릉이에요. 강릉이구나. 네, 그래서 외가에서 태어났어요. 율곡이. 네. 이제 막 생명의 그 기로에 사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율곡 11살짜리인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지금 5학년 정도? 자기 팔에다가 그것을 피를 내가지고 피를 아버지한테 이렇게 먹여요.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피 같은 거를 지금 이거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기력이 막 다하거나 이 사람이 막 죽을 것 같다 해서 생사의 고비에 놓여 있으면 피를 내어서 이렇게 먹이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옛날 얘기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짐승의 피를 하기도 하고 이제 서양 문화권에서는 서양 문화가 기독교 문화권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피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만하기도 하고 오히려 흘려서 사열이라고 하나요? 방열이라고 하나요? 피를 빼기도 하지만 실제 제가 예전에 들었었던 이야기들을 보면은 막 생사의 고비 막 헤매고 있을 때 피를 이렇게 줘갖고 먹여가지고 기운을 차리게 하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네.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뭐 극진한 효성이나 그 부모님에 대한 효성 그리고 뭐 이제 형제에 대한 우애가 정말 깊어가지고 형제 위에 이제 형아들이 시키는 거나 누나를 뭐 극진히 봉양하고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렇구만. 지적 역량도 뛰어나고 보통 저희가 이제 뭔가 천재다 똑똑하다 그러면 지금 뭐 성격이 별로고 이런 식으로 생각 많이 하는데 율곡은 이제 성격적에서도 흠결이 없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조선시대의 그 유학자로서 네, 천재라는 얘기를 들으려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성 깔고 가야 된다는 거죠. 네네. 도덕성이 나빴으면 천재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다. 어쨌든 지적인 능력하고 도덕적 능력이 다 우월했다. 네네. 그 근거는 아버지에게 피를 먹였다. 근데 제가 라고 이가 썼다.
바이러스 감염인지 박테리아 감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인 것만 제가 얘기해서 그렇고 뭐 주구절절 뭐 효도를 한 내용을 얘기하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아, 예. 네네. 효도를 많이 하셨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어머니한테는 훨씬 더 많이 잘했겠죠? 어머니는 인생을 이제 바꿔놓는 전환점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어머니는 실제로 그 율곡 나이 16살 때 돌아가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3년상을 마치는 게 18살이 돼요. 그러니까 율곡이 이제 3년상을 시행해가지고 그때 16살에 돌아가셨는데 3년상을 했다? 네네. 유학에서 왜 3년상을 시행하냐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기가 자기 두 발로 걸어서 약간 자립하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자기를 추스를 수 있을 때까지 3년이 걸려요. 애들이 처음에 막 목도 못 가누고 막 걸음도 못해서 막 처음에 걸을 때 공룡처럼 걸어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애들이요. 네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인간다운 사람이라면 3년 동안 서글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게 하나 예로서 정착되긴 하지만 막 강제적인 조약이라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죠. 너무 슬프니까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공자 때부터 그 얘기를 했었었죠. 네, 제가 맞아요, 듣기에 맞아요. 공자님이 제자 중에 한 명이 맞아요. 3년까지는 아니고 한 1년 하고 하면 안 되냐 했더니 네. 맘대로 해라라고 하시고 맞아요. 나중에 다른 제자들한테 쟤는 어질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네. 그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이제 이 정도 되면 3살 때 이미 걸어다니는 수준이 된 것이 아니라 글자를 깨우쳤잖아요. 그럼 이분은 한 1년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 6개월만 하면 되겠네. 네. 스스로 추스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16살 때 어머니를 잃고 한 3년 사이 끝나서 16살 때 했는데 그러고도 슬픔이 가시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방황해요.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냐면 출가를 결심하죠. 네. 불교로 들어가요. 금강산으로 들어가거든요. 오, 진짜? 네. 근데 신기하네. 뭐 방황하고 가출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음. 당시에 금강산에 불교를 배우러 들어가는 건 어떤 일이냐면 저희가 지금 북한 가는 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거예요. 유학자인데 불교를 한다는 거네. 네네. 당시 조선에서는 불교를 이단으로 완전 배척하고 고려가 이제 불교 기반 사회이기 때문에 그거를 뒤엎고 이제 성립된 사회여서 불교를 믿거나 불교에 뭔가 빠진 행실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사상 검증에 대한 아주 공격할 수 있는 취약점이 돼요. 그렇구나. 나중에 오. 공직에 네네. 올랐을 때.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율곡이 공직에 나아갔을 때도 이것 때문에 자꾸 파직해야 된다는 상소문이 올라오거나 주변에서 이제 다른 벼슬 하고 있는 동료들이나 선배들이 부당하다고 얘기하죠. 과거 예. 기록을 보니까 마르크스를 읽었구나. 예. 자본론을 읽었네. 이렇게 해석하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이분이 그러면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후대에 와서 네. 그거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불교와 유학을 좀 조화롭게 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당시에 그냥 내가 그랬던 거야 라고 하고 마나요? 당시에 자기가 불교 도장 깨기 하러 간 거였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나는 스파이였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조화롭게 되더라. 이런 거였을 수도 있는 거잖아. 실제 그 기록을 보면 율곡전서에 자신이 남긴 기록이나 아니면 제자들이 스승한테 물어봐서 남긴 기록들을 보면 그 율곡 자체도 자기가 거기 불교에 굉장히 빠져들고 그게 되게 심오한 철학이라고 생각했는데 1년 정도 거주하거든요. 여기에선 소문이 되게 분분한데 뭐 그 율곡이 머리 깎고 진짜 중이 됐다, 뭐 몇 년씩 살다 나왔다 이런 말이 많긴 한데 스스로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 스스로 그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스스로는 이제 잘못된 거를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유학에 기이했다고 봐요. 유학. 스스로는 네네. 그렇게 썼어? 약간 네네. 좀 부정적으로 봤네요. 그러니까 네네. 흑역사다 네. 같던 거는. 그렇구나. 근데 영향을 받나요? 실제로 본인의 어떤 유학 안의 색깔들이 불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 근데 자기가 1년 동안 사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나왔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그게 어쨌든 뭐 긍정으로 받았든 부정적으로 자기가 피드백을 했던 그치. 영향을 받은 거죠. 네. 야, 신기하네. 이런 게 있었구나. 네. 머리를 깎고 들어가신 건가요? 그러진 않았고? 근데 이게 이 당시에 율곡은 그냥 한 아이콘인 거예요. 뭐 지금 생각하면 저희 제일 유명한 연예인 누구죠? 요즘엔 너무 지드래곤. 연예인들이 많아요. 지드래곤처럼 뭐 패션 리더, 패션의 아이콘이다 그러면 지드래곤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율곡은 전국에서 이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수제이기 때문에 그때 이미 네네, 사람들이 모이면 제 머리 깎았다, 머리 안 깎았다 이걸 논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봤다. 네네. 내가 봤다. 지드래곤 군대에 들어가는데 머리를 깎았다 안 깎았다. 네. 그래서 제자들도 막 물어봐요. 스승님 정말 머리 깎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율곡이 거기에서 머리 안 깎았어 이 자식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미 거기에 대해서 배울 거를 배우고 이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만두고 나왔는데 깎았네. 머리 깎고 안 깎을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제자들이 깎았네. 아이고 깎았어. 이렇게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아유, 근데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가서 그쪽에 귀의해갖고 그냥 배운 것과 머리를 깎고 아예 정말 출가를 한 것과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갖고 논의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네네. 머리를 깎는다는 거는 있을 있을 수가 수가 없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그냥 좀 가서 살짝 이제 본 거예요라고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투블럭으로 깎았어요, 정부. 다 깎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북한이 궁금해서 중국 접경지에서 좀 구경 좀 해봤어요. 이거랑 그치, 그거랑, 진짜 북한으로 들어가서 수뇌부, 김일성 대학까지 막 갔다든가. 찬양하고 이런 거랑은 논의가 다른 거니까. 거죠. 네. 그런 그런 거 거 같네요. 정말. 하지만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미리 말하긴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서 출가한 경험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두 번째 천재의 특징인 것 같아요. 천재들은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단순히 지적 역량이 뛰어난 걸 넘어서 그 시대에 대해서 자기가 개의치 않는 뭔가 똘끼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남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확실히. 그리고 이제 이것도 뭐 논어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천리마라고 해서 굉장히 뛰어난 하루에 천리를 날릴 수 있는 말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성질이 더러운 애들은 다스리며 그 재능을 잘 개발시키면 뛰어난 천재가 될 수 있지만 그냥 순종적이기만 한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의 재능을 개발해도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냥 착하고 순수하고 뭐 순종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재능적인 게 막 특출나게 발현될 수 있는 그런 뭔가 궤벽 그런 뭐 특이성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보통 천재다라고 생각하면 괴상한 개벽이 있던가 삶에 대해서 뭔가 우여곡절이 되게 심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연관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떤 그런 게 되게 열정적이고 막 폭발하는 네. 사람이었던 거야. 네네. 실제로 방황하거나 뭐 술 먹고서 뭐 돌아다니고 괴로워할 수도 있는데 저 같으면 뭐 막걸리 마시고 막 개대고 이랬을 텐데 지금도 이분은 뭐 옛날처럼 얘기해. 이분은 네, 그거 자기 생활 단정하고 그 자기 시대적인 상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벗어나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북한에 가서 저 사상이 옳은 것 같아 해가지고 진짜 나아가는 것처럼 그 대단한 그 결심력 어떻게 보면 똘끼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네. 어떻게 보면 되게 좋게 평가하면 대인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스스로 어마어마하게 알고 있었을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일탈이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충분히 알죠 나이가. 네. 그 슬픔이라는 것이 자기를 주체를 못했던 거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자기가 기록으로 남긴 거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비통함에 마음이 제자를 잃어서 삶의 방향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스스로 책망하고 부끄러워서 살아있는 것이 즐겁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네. 근데 당시에 너무 이미 상심했었던 것 같아요. 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너무 궁금한 게 당시에 이제 어디 살았어요 그때? 그 당시에? 강릉이었어요? 율곡이 굉장히 계속 떠돌아다녀. 강릉에서도 거주했다가 서울도 왔다가 계속 이제 자기가 이제 결혼하면 이제 뭐라고 하지 장인 어르신 있는 데 쪽에 또 기거하고 그러니까 거쳐 이렇게 일정한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소문들이 서울까지 퍼진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느낌이. 그렇죠. 네. 당시에는 정말 뭐 천리마를 타고 와도 천리마라는 건 없었겠지만 네네. 그래도 아무튼 말을 타고 제일 빨리 와 봐야 며칠인 거잖아요. 음. 그런데 그 소문들이 퍼지고 당대의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양반들 사이에서 야 걔가 어떻게 했대 저렇게 했대라는 얘기가 돌아다니는 게 지금이랑 전혀 시스템이 달랐을 거 우리 상상하기 좀 힘든 상황인 거죠. 네. 신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물가가 있었지. 빨래터. 예, 그지. 그러니까 뭐 아낙네들이고 그거는 뭐 인간의 본성일 것 같아. 뭐 어떤 이슈, 주목되는 인물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싶어하는 싶은 본능인 거죠. 거고, 다만 이제 뭐 어떤 저희는 그 지금 사용하는 이제 그 뭐죠 시스템만 좀 다를 뿐이지. 저희는 뭐 시간만 지금 좀- 연예인이나 뭔가 사회적 유명 인사가 아이콘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당시 사회적 유명한 인사들이 벼슬이나 관직에 나아가거나 아니면 정말 지적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주목받았었던 얘기가 것 계속 같은데. 돌았겠구나.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구도 장원공이라는 별명이 붙어요. 구도, 장원공. 장원, 이게 장원을 뭐냐면 한 공. 네네 9번 장원급제한 공이라는 존칭이에요. 9번 장원급제를 했다. 9번 장원급제 도대체 장원급제 뭐야? 9번.
그러니까 30명 걸린다는 전국 1등을 9번 한 거예요. 급제도 왜? 어려운데. 그거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재미로. 이거를 도장 깨기 같이. 아, 정말로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서울대를 9번 수석 합격. 이런 거잖아요. 심심해서? 그렇다기보다 이제 이게 좀 의견이 분분한데 율곡 역시 또라이다. 뭐 시험을 과거 9번 봤다 이런 내용도 있고.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조선시대 과거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조선시대가 시험으로 인해서 특히 과거 시험으로 인해서 관리를 선발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게 근대 이전에 있었던 나라가 없어요. 중국이랑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이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뭐냐면 그냥 자기가 태어난 신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고 중국에서 네 맞아요. 중국에서 시험으로 어쨌든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서 선발한다라고 하고 조선도 이제 그걸 차용해서 하게 되는데 조선의 시험을 크게 나누면 일단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학 네. 입학 시험. 대학 지금 생각하면 수능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네네. 크게는 소과라는 게 있고 대학을 지금 입학하는 수능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작을 소과. 소자요. 네네. 소과 그리고 대과라고 해서 실제 얘를 합격해야지만 관리 임용에 나아갈 수 있는 높은 벼슬에 나아갈 수 있는 대과라는 시험이 있어요. 클 대자 써가지고. 소과는 대학 입학 시험 정도 되는 거고 대과는 뭐 공무원 시험 정도 되는 건가? 네네. 근데 꼭 소과에 합격했다고 해서 성균관에 입학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정도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소과라는 그 입학 시험이 또 2번으로 나눠요. 그 초시 복시해가지고 처음 초자 이제 둘 해서 복자해가지고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수능과 면접 정도 되나요? 그렇다기보다 그냥 시험을 2번 보는 거예요. 더 어렵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원을 더 추려내는 거죠. 아하. 1차 합격한 사람만 2차를 가는 거죠. 아, 네, 맞아요. 1차, 2차 개념이 더 정확해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여기 합격하면 보통 뭐 우리가 생각한 거 생원, 진사,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네. 생원, 진사? 네, 그냥 칭호예요. 합격자들 칭호. 아, 그래? 네. 그리고 대학생 정도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소과에서 생원이 되는 시험이 있고 진사가 되는 시험이 있어서 각각 1차, 2차가 있으니까 4번 정도 시험을 보게 돼요. 여기서 다 1등을 한 거, 전국 1등을. 한 번이라도 합격하면은 계속 칭호는 그러니까 생원으로 해주는 거죠. 네, 더 나아가지 못하면 그냥 생원인 거죠. 네네. 한 번 대학생이면 영원한 대학생인 거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면 그냥 계속 대학생이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죠. 네네. 취준생.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대과인데 여기서 이제 경전 위주로 시험을 보는데 얘가 3단계 시험으로 나눠져요. 이게 1차 시험, 그 다음에 2차 시험, 마지막에 전시라고 해서 임금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처음에 한 200명 정도만 전국에서 선발하고 실제로 이게 지역활당제에서 지역별 인구수에 대비해서 뽑아요. 인원을 네, 몇 명씩 추합해서 그 전체에서 200명만 선발하는 거. 지금 남한만 아니고 남한 북한 통합해 있던 상태인데 거기에서 200명 정도 선발하면 그 다음에 2차 시험에서 33명만 추리게 돼요. 근데 이 시험이 완전 치열하네. 아주 형식적으로는 3년에 한 번씩밖에 안 열려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특별시험이 열리긴 하는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시에서 임금 앞에 나아가는 건 뭐라는 거냐면 33명이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3등이고 이런 식으로. 그걸 왕이 정해줘요? 왕 아니고 평가자가 정하는데 왕 앞에서 보기 때문에 이제 전시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순위에 따라서 관직에 대한 게 결정이 되죠. 아, 진짜.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원급제다라고 하는 건 전시에서의 장원을 말하는 건가요? 그 장원급제는 다 쓰이는 거예요. 어디든 각각 시험, 뭐 소과든 대과든 뭐 다. 네네. 그러면 실제로 뭐 5번의 시험이 있었다고 하면은 어떤 해의 과거에는 장원이 여러 명이 나올 수 있는 거네요. 다 자기가 장원이라고 하겠네. 사실 알고 보니 얘는 초심한 장원이었고 얘는 대과가 장원이었는데.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형식적으로 이거를 순서대로 했으면 율곡이 본 시험은 한 번씩 다 합격하게 되면 5번이에요. 그러니까 5번 장원급제라고 하는데 어쨌든 시험을 볼 때마다 다 1등했어. 그러니까 모든 시험을 클리어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다 장원급제했다 그래서 9번 장원급제한 사람 이게 완전히 호칭처럼 붙어요. 전국 수재 이렇게 호칭 붙듯이. 근데 왜 9번이라고요? 5번 시험 봤다고요? 9번에서 모든 시험을 다 이제 합격했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의견이 분분한 게 율곡이 합격했는데도 자기가 몰래 응시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9번이 됐을 거다 이런 것도 있고 얘가 똘끼 넘쳤을 거다라는 것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호칭으로 9번 해가지고 보통 그 동양 철학에서는 10을 완전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0을 하면 모든이란 뜻이랑 똑같아요. 뭐 연륜이 본다 그럼 모든 사람이 너를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10.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너 몇 점 맞았어? 나 만점이야. 실제로 100점인데. 아, 네. 그런 거랑 거야?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로 9번 시험을 봐서 9번 장원이 아니라 지금 그 만점이라고 한 거는 한문으로서는 다 그죠. 어쨌든. 풀. 어쨌든. 근데 실제로는 5번 정도를 봤는데 네. 이게 다 힘들지. 어떻게 다 전국 1등 했겠어. 네. 힘드니까 그냥 사람들이 9번 장원급제 했다. 네. 라고 그냥 불렀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은 후대니까 공부량이 훨씬 더 많아지긴 했지만 지금 기준 생각하면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를 통틀어서 다 전국 수석을 한 거랑 똑같죠. 그렇지. 1차, 2차, 3차 시험은. 그랜드 슬램. 5번이니까 뭐 수능도 전국 1등을 하고 입학도 당연히 1등을 한 거고 그리고 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공무원도 1등 했고 다 했고 다 1등 사법시험도 1등 했고 사법 연수원 성적도 1위고 게임을 시작했는데 이미 레벨이 99야. 이미 헬모드를 다 클리어한 그러니까.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근데 헬모드를 알아. 나 헬모드도 깼어.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실제 율곡은 그 전국에 대한 천재라는 걸 임금도 알고 있었지만 율곡이 과거에서 최연소 응시 합격생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럴 수밖에 없냐? 율곡이 처음 시험에서 장원급제한 건 13살이에요. 네. 근데 그동 최종적으로 관직에 나아가서 29살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빠른 건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년상도 있었고 예. 불교에도 갔다 왔고 모친상이랑 부친상이 다 겹쳤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못하죠, 이제 그때는. 공부를 아무것도. 못하고 1, 2년 정도는 불교에 귀회하고 방황하는 시기고 그걸 제외하면 거의 계속 시험 봐서 클리어 한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정말로 역사의 기록이 되려면 아버님, 어머님 좀 오래 사셔야 일단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의 능력은 당연히 뭐 21살, 22살 때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네네. 어머님이 더 오래 살아 계셨다면 이미 레벨 99인데 뭐. 그렇지. 과거시험이 어느 정도 어려면 과거시험 합격생이 한 15% 정도는 50세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부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구만. 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수험생이 얼마나 됐을까요? 다 양반 자제여야 됐을 것이고 네네. 먹고 살기에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었고 물론 걔네들이 전부 다 그 모든 자제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겠지만 네. 뭐 몇만 명 수준이었을까요? 몇만 명이 넘어갔을 몇십만 명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초기랑 후기랑 다른데 초기에는 경쟁이 물론 발생하지만 후기에 갈수록 과거를 계속 상시적으로 시험을 응시하게 돼요. 3년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것도 한 번 간직에 나아가면 물러갈 때까지의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TO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정도 이제 시행하고 아주 특별하게 뭐 국가적 행사나 임금이 뭐가 시행하고 싶다 그러면 별도로 시험을 응시해서 뽑긴 했었는데 후반부로 가서 막 굉장히 난립돼가지고 과거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는 많이 뽑혔는데 시험 합격자들은 많은데 관직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벼슬이 없으니까 이제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관직을 막 매매하고 그게 심해지게 되죠. 왜 그럼 과거를 좀 적게 보면 되잖아요. 그땐 이미 제도화돼갖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점점 나라가 항상 흥망성쇠가 있으니까 이제 조선 중반부터 넘어가서 후반기로 갈 때마다 계속 인재들을 뽑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거랑 연관돼 있어요. 사화랑 이제 분쟁하는 거랑. 그러니까, 네네. 아 그렇구나. 재밌네. 이거 다음에 24부장이니까 뭐 이번에. 야 재밌는데? 나 오늘 반드시 끝낼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뇌생남 율곡에 이제 개인적 역량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천재였다. 지적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줬고 두 번째로는 똘끼 넘쳤다. 출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사상이 이제 여러 가지로 폭넓게 교류한 자기의 경험이 있었고 그 주변의 시대를 아우르는 뭔가 그 질서나 규칙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세 번째로 뭐냐면 구도자원군 해가지고 모든 시험을 계속 클리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거 제가 생각한데 이게 천재적 궤벽이 드러나요. 네 번째가. 네. 이게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율곡에 대해서 비판으로 들릴 수도 있어서 그렇다기보다 율곡이 조선 최대의 키베 워리어예요. 키보드 워리어. 네네. 아까도 어렸을 때 이제 스승이 잘못한 걸 지적하잖아요. 아, 그죠. 근데 평생에 네 살 걸쳐서 이 비판 의식이 아주 투철하게 드러나요. 아주 그래. 강직한 거예요. 바른 말하고. 네. 음. 조선 최고의 키베 워리어였다. 키보드 워리어. 우리 네. 키보드 워리어의 기본 덕목 중에 하나가 말꼬리 잡고 지적질하는 거죠. 너 이거 맞춰 못 틀렸어.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들을 건데 첫 번째는 퇴계 선생을 만난 적이 있어요. 율곡이. 우리가 율곡퇴계 이렇게 배우잖아요. 퇴계 율곡 배우는데 나이 순을 보면 1,000원짜리 전속 모델. 네, 퇴계 선생님이 당시 그러니까 58살, 굉장히 이제 당대 최고의 원로 석학, 조선에서 인정받는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죠. 나이 차이가 얼마큼 나요? 그러니까 35세 정도 나요. 아, 한 세대, 그 동양 철학에서는 30년 한 세대라고 보거든요. 네네. 한 세대 이상 차이 나는 거니까 아버지 윗세대인 거예요. 할아버지 뻘. 네네. 할아버지까지는 아닌. 율곡은 그 당시에 23살이에요. 이제 아. 어머니를 여의고 방랑도 끝내다가 이제 벼슬 공부를 하고 있다가 퇴계를 만나게 돼요. 네. 근데 이제 퇴계를 만나야지 해가지고 율곡이 작정하고 찾아간 건 아니고 자기가 이제 가던 길목에서 퇴계 선생을 봐야겠대서 퇴계 선생이 머무르던 곳이랑 겹쳐서 잠깐 방문하게 돼요. 네. 2박 3일 정도. 이게 첫 만남이었었죠. 근데 퇴계도 율곡이 그 전국의 천재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만남에서 빠져들어요. 얘가 너무 그 박식하고, 네. 말도 청산유수로 하고 성리학에 대한 이론에도 정통해 있고, 그러니까 너무 어여삐 여겨요. 그래서 그 2박 3일 동안 너무 애지중지하니까 그 주변에 막 제자들이 시샘하고 이랬었다고 해요. 네네. 그 두 분이 이제 슈퍼스타끼리의 만남 아닙니까? 그렇죠. 알고 있었을까? 이 후대에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 각각 얼굴을 찍히게 될지. 생각도 못 했겠지. 네, 그래서 퇴계가 이제 2박 3일의 만남이 끝나고 나서 이제 율곡이 돌아가니까 후생가해다라고 하면서 칭찬하는데, 후생가해라는 말은 뭐냐? 후생은 뒤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뒤후자 태어날 생자 해가지고 가짜는 이제 가능할 가짜고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거든요. 그러니까 후배, 나중에 태어난 후손들을 두려워할 만하다라고 해서 후생가회. 네네.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데. 와, 네. 퇴계 선생님이, 퇴계라네, 저기 뭐지? 퇴계가 맞아요. 퇴계 선생이 그렇게 칭한 거예요, 율곡을. 이거는 아주 극칭이죠, 극칭. 본인이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얘 이후에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들이, 네, 지금 당대 우리들이 이 율곡을 두려워할 만한 이제 천재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인정한 거죠. 러셀하고 비트겐슈타인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거든요. 갖다 대지 마. 예, 알겠습니다. 왜 러셀이랑 비트겐슈타인이 어땠냐면은, 비트겐슈타인이 너무 천재인 거야. 러셀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뛰어난 이제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학위, 논문, 어떤 검증을 해야 되는데, 비트겐슈타인이 와가지고 이제 러셀은 교수님인 거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러셀이 잘 못 알아들어. 그랬더니 비트겐슈타인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 하고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말을 되게 옹얼옹얼한 거 아니에요? 한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러셀의 역설의 그 러셀입니까? 네, 맞아요. 수학자이기도 하고 나중에 서양 철학자도 쓰고. 그죠. 철학사. 맞아요. 그 사람 러셀. 어쨌든. 네. 네, 이분 얘기를 쭉 잘생겼죠. 듣는데 네. 그 한쪽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그래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모든 관심을 받고, 이분이 아직 젊잖아요, 사실. 네. 급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갑자기 우리가 찾아가갖고 누구 대통령님 좀 만나주십시오. 그럼 만나주겠어요? 물론 왕이랑 다르지만 당시 당대 최고였던 퇴계 이황 선생님이 얘가 지나가다 들렸더니 환대를 해주고 그래, 난 관심 있었다 하고 2박 3일 동안 네. 하고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천재적인 능력도 능력이지만 역시 조선에서 그 관심을 받고 처음부터 이제 양반집에서 태어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금수저에 대한 부러움도 좀 왠지 있네요. 그런가? 근데 율곡의 집안 자체가 뭔가 그 권세 있는 집안이거나 막 경제적인 게 뛰어나거나 이런 집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율곡도
그 자기 평생에 거의 한 30년부터 죽기 직전은 48까지 이제 관직에서 한 20년 정도 관직을 했다라고 했는데도 평생 그 경제적인 고난을 면치 못했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뭐 제자들이나 친구들이 방문해서 집에 가면 대접할 게 이제 없으니까 밥이랑 그냥 김치 아주 작은 한 반찬 한두 개가 이렇게 나와서 아주 거칠게 밥을 먹는 거 보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냐라고 하는데도 율곡은 그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먹고 살 걱정을 안 한 게 아니네요. 아니에요. 초월한 네. 거였구나 그냥. 그러니까 이게 또 친구들 가고 나면 야 다 꺼내와 다 먹고 이렇게. 이거 지금 다 꺼내와? 다들 꺼내와 하는 거죠. 이런 미지. 알겠습니다. 다 꺼내와. 이거 잘리겠다. 네. 네네. 근데 동양철학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적 역량이 뛰어난 것보다 제1의 평가 우선순위는 도덕적인 역량이 뛰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가장 정말 최고수다라고 인정받는 관계가 안빈낙도라고 해서 아주 자신의 경제적인 게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빈한 거니까 이제 어렵고 못 사는 상태여도 그 가운데서 도를 즐거워한다. 그래가지고 그 상태를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유함에서 도를 즐기는 것보다 가난하고 경제적인 환경이 어려운 상태에서 도를 즐기는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또 후대 평가할 때는 율곡은 역시 안빈낙도에 대한 삶을 보여주시다. 그 청렴결백하게 산 거죠. 벼슬에 대해서 20년 있어도 재산을 뭐 축적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일부러 당시 사람들이 그러려고도 했나요? 재산 축제를 안 하고 부정 축제를 안 하고. 이게 조선 때까지는 그 청빈에 대한 게 있어서 그 항맥도가 있어요. 청빈한 그거를 중시하는 것들이 있고 또 보통 세도가라고 해서 그 권력을 독점하면 권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걸 다 결탁해가지고 나라를 막 해먹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죠. 그렇구만. 네네. 그 당시에 예를 들어 청빈한 걸 우월하게 평가해준다고 해도 하기가 어렵죠. 자기 평생에 걸쳐서. 황희정승도 사실은 우리가 청렴결백의 대명사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네. 근데 뭐 논리가 여러 가지로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 있어. 어쨌든 이제 지적인 면에서나 도덕적인 면에서나 아니면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존경받는 그 당시의 아이콘이었네. 네,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율곡이 조선 최고 킥배 워리어다. 킥배 워리어다. 근데 제 사례로 왜 태계양 만난 걸 얘기하냐면 맞아. 뒤통수 쳤나 봐. 아 진짜? 태계양은 그 인품으로 조선에서 1인자인 거예요. 누구나 다 인정해요. 이황 선생님께서는. 네, 백성들도 존경하고 그리고 퇴계와 같은 학파가 아닌 상대편 학파에서도 존경해서 건드릴 수 없는 그 아이콘인 거예요. 근데 퇴계가 뭐라고 하냐면 율곡한테 그러니까 율곡이 뛰어내서 그 문답을 즐거워하면서 굉장히 기뻐해요. 이렇게 총명하고 박식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그 누가? 이가? 퇴계가 율곡한테. 율곡한테. 성리학적 이치를 깨닫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론적인 걸 알기 어려운 게 아니고 실천하기가 어렵고 그거를 평생에 걸쳐서 지속해서 실천하기가 더 어려운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나중에 편지를 계속 주고받거든요. 네. 근데 퇴계가 뭐라고 보내냐면 율곡 널 그대를 가만히 관찰하면 그대는 논변할 때 그러니까 이제 논의하거나 논쟁할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항상 상대방의 비판점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비판점부터 찾고 번번이 옛 유학자라고 하면 선배로서 기본적으로 그 학문이나 그 사람들의 사상을 존경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비판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릇된 거를 깎고 배척해서 저 새끼를 죄송합니다. 예. 저분의 학설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증명한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는 입을 못 열게 한 다음에서야 그걸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이제 까대는 거예요. 누구만 보면 얘는 뭐가 잘못됐고 이 학설은 뭐가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퇴계 선생님이 율곡한테 보냈어. 야, 너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킵에 그만둬라. 킵에 너무한다. 게다가 되게 중요한 얘기하네. 비판점을 계속 물고 늘어져서 상대방이 말을 못하게 한 다음에야 끝낸다. 네. 그러니까 킵에 뜬 다음에 상대가 닥치면 그제서야 그만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적당히 좀 적당히 해라. 가오는 세워줘야지. 야, 현대에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말이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정말 치열하게 해갖고 승자가 결정되도록 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들으면서 이거에 대한 비판들조차도 어떻게 또 역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아니, 자기가 못 이기니까 결국엔 인품 갖고 싸가지 없는 젊은 놈이 싸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태계 선생님께서 실제로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태계 선생님이랑 한 건 아니겠지만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키베를 할 때 결국엔 나이 다 없애고 맞짱을 떠갖고 누가 논리적으로 맞는지 싸워보자라고 해서 이기는 것이 좋다는 관점이 있을 것이고 어떤 관점에서는 그래도 야 나이 많은 분한테 네가 이렇게까지 할 거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관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지. 진정한 키보드 워리어라면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선생님처럼 할 것이고 좀 인품 있게 좀 정치권에서 이제 행동을 할 분이라면 네. 이황 선생님처럼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보통 교육적으로 배울 때도 이렇게 배우잖아요. 율곡은 정치계에서 뛰어내서 경세론의 대표적인 철학자이기 때문에 현실 비판의식이 뛰어났다라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철학에서는 삶에 대한 태도가 되게 중요한데 그 율곡이 왜 이런 성향을 보였는지는 알겠거든요. 어려서부터 천재면 어떤 거가 있을 거냐면 타인을 봤을 때 타인의 역량이 부족한 게 그렇겠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노력해서 99니까. 획득한 게 아니고 선천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물론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연마한 것들도 있지만 그럼 타인에 계속 부족한 점이 보일 거거든요. 보자마자 보이지. 그래서 4살 때 스승님 딱 보자마자 보이잖아요. 말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이게 너무 후천적으로 잘 보이니까. 획득해서 역량을 이제 연마한 사람들은 타인이 부족한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저런지. 뭐. 네네. 근데 이제 포용력이 부족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선천적으로 타고났으면 타인이 부족한 게 이해되지보다는 저거를 고쳐주면 제가 잘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좋은 의미로였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고쳐주면 더 잘하겠지 격려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눈물 쏙 뺄 때까지 저 새끼 한번. 서구에도 되게 아벨라르도 비슷하지 않나? 너무 근데 이런 케이스들은 많이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것 같아. 지금 현대만 봐도 이게 이런 토론 스타일과 저런 토론 스타일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정치권에서도. 이 스튜디오에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있어. 참 그럴 것 키보드 같아요. 워리어 있어. 자기는 3살 때 이미 글자를 이해가 잘 안 되죠. 다 외웠던 분 입장에서는 네. 일본 입장에서는 글자를 왜 외우고 있는지를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알았어요. 그렇구나. 네, 그런 네. 눈으로 보시는군요, 세상을. 왜 모르지? 막 이런 식으로 했을 수 알겠습니다. 있겠다. 네, 네. 그래가지고 보는데 이게 나중에 철학을 해보면 알겠지만 퇴계랑 율곡의 철학에 대한 영향이 드러내. 자기 성향적인 게. 실제로 율곡은 천재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철학을 주장하고 퇴계는 천재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철학을 주장해. 이게 자기 각각의 교육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 철학 안에도 천재론이라는 게 있구나. 이건 제가 제 의견이에요. 그래. 네네. 진보와 보수를 얘기할 때도 개인의 능력을 중요하게 여긴 게 보수고 그럴 수도 찬사하고 있죠. 그죠? 시스템을 구축해갖고 개인에게 너무 이렇게 기대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좀 진보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천재에게 지금 하는 이분을 오히려 이 일을 우리가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계속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니까 진보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렇구만. 그리고 또 두 번째 이거 사례까지 말게 두 번째 사례는 뭐가 있냐면 당시에 어떤 일을 하냐면 임금을 까요. 근데 임금에 대해서 비판하는 상소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도적으로 인정해 줄 수는 있는데 어떻게 까냐면은 임금한테 올렸던 상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43살에 올린 건데 네네. 계속 주구장창 상소를 올려요. 근데 선조한테 선조가 저희가 청와대 게시판을 도배하시는구나. 아니 직접 말하는 거, 직접 면전에다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선조한테 잘못하면 안 되는 선조는 근데 좀. 그때는 이제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대통령한테 직언할 수도 있지라는 수준을 넘어서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게 왕이니까. 자기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그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근데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상소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임금이 도를 추구하지 않고 정치를 제대로 하니까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전국의 신하들이 그냥 놀고 먹으면서 나라를 망쳤다. 이렇게 말해요. 면전에. 그때가 임진왜란 전이에요, 후예요? 임진왜란 전이에요. 전이니까 살아남았지. 후에 그 얘기했어, 죽었어. 그래. 그 다음에 또 근데 뭐라고 어쨌든 이거지. 임금 네가 똑바로 안 하니까 나라가 모양, 망친 거 아니냐 이렇게. 나라의 모양, 나라 꼴이 이 모양이다. 근데 저희가 뭐 인터넷에서 많이 하는 거니까 뭐 그렇지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목숨을 걸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해요. 네네, 그죠. 뭐 끌려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당시에. 북한에서 김정은 비판하는 거랑 똑같죠. 그렇지. 우리 뭐 네네. 그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 시대에
이렇게 하는 건 똑같죠. 1인 그렇죠. 시위 청와대 앞에서 박정희가 정치를 못해서 이렇게 하고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남산으로 이제. 그리고 그렇구나. 당시 선조가 어땠었냐면 고분고분한 왕이 아니에요. 저희가 되게 약간 멍청하고 아둔한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떠냐면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세가지고 그러니까 성격도 좀. 네, 그렇죠. 자기랑 같은 의견이 아닌 거는 굉장히 배척하고 뭐라고 하냐면 바른 말이어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 선조가 그 왕이었어? 약간 내치고 이런 스타일인데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올바른 인재를 채용하지 않으니까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거고 당연히 네가 올바른 인재를 채용 못했다라고 말하고 정치적 패단을 한 가지도 고치지 못하면서 옛날 것만 고수하고 있으니 그걸 비판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의 개인적인 문제점도 말해줄게 이러면서 선조한테. 아니 선조가 아니요 선조한테. 율곡이 선조한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선조한테? 상당히 사생활까지 까발리기 시작하는 거야. 개인적인 것까지. 그래서 귀에 거슬리는 비판이 있으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불쾌하지 않아서 그냥 네가 소인배다. 배알이 좁아서 그런 거다. 이라고 도량이 넓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 써 있어요. 이렇게 소인배라고 했다는 게 왕한테. 네네. 그러니까 도량이 넓지 못하다라고 하는데 임금님이 도량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이지 뭐냐면은 못하는 거다. 이렇게 그냥 소인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밴댕이 당시에는 그걸 소갈딱지다. 작게 그냥 대화를 이렇게 애둘러서 말하죠. 항상 대놓고서 너 소인배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도량이 넓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소인배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인가요? 이렇게 그 임금의 개인적 역량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임금이 이제 단문 보내는 거죠. 네. 그리고 남산 와봤냐? 금강산 가봤댔지. 남산도 좋아. 네. 그리고 또 잘못이 생기면 고치려고 하는데 덮어두려고만 한다. 그러니까 막 지적질을 막 하는 거. 지적질하기보다 비판 의식이 날이 쓴 거죠.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향인 것도 있고 사회를 계속 개혁하려고 하는데 봤으면 그 당시에는 누가 개혁할 수가 있냐면 선칠죽이 아니니까 임금이 전체 나라의 정치랑 전체의 이제 백성들의 생활을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기다렸다 나중에 투표 다시 하면 되지 하는데 당시에는 어떤 게 있냐면 유학자라고 하면 타고난 신분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되니까 타고난 성향이 이제 세종처럼 뛰어난 임금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임금을 교육시켜서 그렇죠. 계속 임금 성군으로 바꿔야죠. 만들어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요. 네. 그게 마땅한 거죠. 네. 어떻게 근데 이게 보면. 해도 안 되니까 퇴계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 간곡히 요청드리고 부탁드리고 이렇게 백성들 헤아려 봐라라고 해가지고 너그러이 말하는 편이고 그리고 실제로 퇴계는 계속 간직에서 물러나거든요. 근데 율곡도 그러니까. 간직에서 계속 물러나요. 왜냐하면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당시 상태가 이제 사회적으로 안정기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사화 일어나고 막 그리고 이제 계속 일본 침략이 시작되고 이런 시점이어가지고 비판하고 안 되면 물러났다. 다시 또 부르면 와서 비판하고 또 안 되면 물러났다.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그렇구만. 이때 그 비판 정도가 어느 정도였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게 천재적 성향인 것 같아요. 율곡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지. 근데 선조가 너무 안 바뀌니까 나중에 가서는 좀 극단적으로. 아니, 성향은 처음부터 그랬을 거라고 그래? 봐요. 성향은 네네. 그랬겠죠. 저는. 근데 두 가지 궁금한 게 선조가 그렇게까지 그 당시에 임진왜란 전에도 그게 못했느냐가 궁금하고 둘째는 선조가 왜 그러면 얘를 살려뒀냐. 네. 사실 선조가 그렇게 어진 임금이 아니었죠. 무능력인 것뿐만 아니라 네, 자기 맞아요. 자식까지도 거의 질투하고 아, 나중에 그랬어? 그죠 광해였나요? 네네. 근데 이분이 그 임진왜란 때 광해군이 굉장히 잘했어요 일을. 아 그래? 근데 임진왜란 때 광해군을 던져놓고 말하자면 던져놓고 네가 세자니까 네가 좀 해라 하고 선조는 도망갔거든요. 저 압록강까지 도망을 갔어요. 신의주까지 진짜? 해갖고 이제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근데 중국에서 오히려 안 받아주고 야 네가 왕이면 네가 백성을 지키고 싸워야지 중국으로 돌아올 생각하면 되냐 했는데 광해군이 너무 잘한 거야 정치를 당시에. 그러니까 막 사람들 규합해갖고 같이 좀 대항하는 군사 세력도 모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광해군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랬어. 그러니까 선조가 이제 자기 아들을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쪼잔한 왕이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임진왜란 전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했는지가 다시 되게 궁금한 거죠. 못했어요. 그랬어. 네네. 왜냐면은 퇴계도 그렇고 계속 그 이제 별세하기 경까지 계속 상소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까지 하냐면 퇴계도 그렇고 성학십도라고 하고 퇴계가 이제 만년에 자신의 학설을 집대성한 책을 성학집도라고 해요. 10가지 그림을 이제 자신이 그린 것도 있고 수정한 것도 있고 모아가지고 책을 쓰고 굉장히 짧아요. 율곡은 성학지묘라고 해서 그러니까 둘 다 성학이라는 건 뭐냐면 임금이 성인이 되는 학문에 대한 요체를 정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제발 이거를 읽고 그냥 나라 정치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성군 같은 임금이 되어줘라라는 이제 의도에서 만든 거거든요. 율곡이 쓴 건 성악 집쇼라고 성악 집요라고 하는데 모든 거에 대한 경전을 망라해서 굉장히 두꺼워요. 여기서도 이제 성향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제 학설하면은 따로 한번 해보겠지만 그 자기의 철학이 이제 리철학 중심이거든요. 퇴계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이제 정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율곡 쪽은 기철학이기 때문에 현실 문제가 중요하니까 연관된 걸 모두 싹 다 총 망라해가지고 적은 거예요. 야,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 관계네? 똑같은 거죠.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퇴계는 성학 집도를 만들어가지고 성학 10도. 성학 10도. 10가지 그림.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왕이 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 병풍의 그림 그려서 항상 곁에 들고 보시면서 백성들의 이제 너그러운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거고. 율곡은 그거를 이제 방대하게 야, 이 자기도 잘 자식아, 너 해가지고. 똑바로 해봐라.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백과사전 만들어서. 네네. 이걸 공부해라. 네. 성학 진비호. 그거 왜 살려둔 거예요, 선조는? 살려둔 것뿐만 아니라 거의 네. 뭐 추방이라든지 굉장히 뭐 사실 왕이 맘만 먹으면 당시에 귀향을 보낸다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못한 건들기 쉽지 않았겠지. 건들기가 슈퍼스타라서? 쉽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것도 이순신도 그렇고. 건드리는데. 아, 그렇네. 선조는 그러니까 이상하다니까 왕이 그 조선 최악의 왕을 꼽자면 그 중에 하나를 꼭 꼽히는 게 선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연산군 같으면 광기 어린 거예요. 그게 완전히 막 뭐라고 할까? 자기 기질 자체가 완전 광기 어려가지고. 좀 그렇죠. 그러니까 통제한 데는 천리마랑 똑같은 거예요. 막. 그런데 선조는 유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어떤 결단력이나 막 저 사람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쳐내거나 막 이런 성향이 또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향적인 게 강한 거죠. 그리고 율곡이 너무 말이 많았던 게 아닐까? 그리고 그래서 당시에 다 못 본 게 아닐까? 율곡이 어떤 말이 얘가 너무 많아. 정치적인 실책이나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처형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내 배알에 꼴려서 저 새끼 죽여버리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처형이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사형까지 내리는 건 힘들더라도 네. 사실 임금한테 잘못 얘기했다 임금의 분노를 사갖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사실 세종대왕만 해도 자신한테 계속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게 막았을 때 벌컥 화를 내면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왕이 막아버리는 경우가 은근히 이렇게 있었는데 뭐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네.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근데 왕이 절대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개인적으로 사람들 다 죽여버렸을 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조선의 정치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악감정이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뭔가 처형시키거나 유배 보내거나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율곡이 계속 자기 사직을 올린 다음에 계속 물러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벼슬에 대해서 중론들이 있으니까 저 사람 인재로 써야 된다 하니까 계속 부르기는 하죠.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냥 사직했는데도 다시 부르지 않아요. 그냥 말만 잘하고 뭐 쓸모 있는 인재가 아니다 이래서 그냥 내치는 거죠. 아, 삐졌어. 그랬구만. 그러니까 지겹다 지겨워. 오면 계속 얘기한다. 임금의 눈물을 쏙 빼게 만드는. 지금까지 이제 율곡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네. 천재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타고난 것도 선천적으로 월등히 뛰어났지만 약간 성향적인 것도 약간 궤벽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 궤벽이라고 또 말하면 그렇고 뭐 대인배적 기질 아니면 뭐 현실에 대한 투철한 비판 의식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건 좀 짧은데 왜냐하면은 사회적 역량을 얘기하려면 네. 이기론이랑 당시 조선 철학사 논쟁이 같이 연결돼야 돼요. 그 다음 주에. 네네. 그래서 좋아. 다음 주에 연장해서. 하지 마. 조용히 이 다음 주에 자식들아. 하는 걸로. 지금 빨리 할 거야. 네. 그래서 첫 번째 껴들어야지, 그냥 대략적으로 왜 사회적 역량이 컸는지만 얘기하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조선에 대한 사상상적 영향을 지대하게 미쳐요. 그러니까 퇴계 이항으로부터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3대 논쟁이 촉발되고 3대 논쟁? 네, 3가지 논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조선이 끝날 때까지 전국적인 그 토론의 장을 형성해요. 전국을 아고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궁금했던 게 그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개인적인 천재성은 알겠는데 도대체 그렇다고 해서 왜 5,000원짜리의 얼굴을 그 고정해서 전속 네. 모델이 됐느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지금도 똑같이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뭘 배웠냐면 율곡이 배우면 10만 양병설을 주장해서 네. 나라에 대한 선견지명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뭔가 새롭게
세울 수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두 가지 몰랐어요. 보통 율곡 가면 10만양병설 하고 그게 더 유명하죠. 그래서 성견지명. 두 개만 잠깐 내용적인 거는 빼고 아, 그냥 영향력만 얘기해 볼게요. 어차피 나중에 되면 이제 그 이기론 할 때 다시 나올 테니까. 이기로는 정말 하기가 싫어요. 아, 그래. 네. 기대됩니다. 예. 이기로는 진짜 토할 것 같이 어려워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네, 볼게요. 첫 번째는 사회적 역량이라고 해가지고, 율곡학파라고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고, 기호학파라고 이제 이해하시는 게 더 쉬워요. 실제. 기호학파. 네네. 그 기호, 영남학파 이런 건 다 지역명으로서 이제 통칭하는 거거든요. 조선시대 대표적 학파가 영남학파랑 기호학파가 있는데, 영남학파에 이제 퇴계학파가 속하게 되고, 기호학파에 이제 율곡이 속하게 돼요. 네. 영남학파는 이제 정몽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고려 말에, 여말에 이분들의 철학은 뭐냐면 도통을 전수받았다 그래가지고 정직성이나 도덕성이 뛰어난 학맥도가 있어요, 조선에서. 정직성과 도덕성이 뛰어난 학맥도. 그 도덕성이 전국 1등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학맥도가 있어요. 학맥이라는 건 스승과 제장 관계거든요. 그래서 뭐 정몽주, 길재, 김숙자, 김종지, 김갱필 이거를 조선의 도통이 연결되었다는 사람들로 봐요. 이 사람들한테 도가 이제 전수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에 퇴계학파가 속해요. 네. 그리고 이제 기호학파는 대표적으로 이제 현실 문제에 굉장히 몰두해가지고 나중에 기철학에 대해서 주장하는 걸 넘어간 학파들인데 여기에 율곡학파가 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율곡이 뛰어난 게 개인적인 역량도 굉장히 뛰어나고 어떤 궤벽적인 성향으로서 비판의식도 정말 미친 듯이 뛰어났는데 저는 이거는 되게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 개인적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은 많아도 자기 밑으로 자신만큼 뛰어난 사람들을 이제 양성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일을 할 때도 자기 혼자 월등히 뛰어나서 잘 일하는 사람들은 또 드물지만 그런 사람들은 찾아보기 쉬워도 자기 주변 사람들까지 역량을 뭔가 분발시키거나 에너지 넘치게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혼자 잘해도 어떤 기업이 100년을 안 망하는 건 쉽지 않은 것처럼. 맞아요. 네. 후대도 계속 잘하는 사람들을 줄줄이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율곡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잘. 율곡은 이제 율곡학파에 대한 그 시조가 되는 거죠. 처음이 되는 거. 그 자기 밑으로 무수한 이제 후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 굉장히 영향력도 크죠. 크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를 중심으로 밑에 그러니까 자기를 어떤 추종하는 세력일 수도 있지만 그 철학적인 사상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하는 어떠한 학파를 하나 형성한다는 건 저희가 생각하는 무슨 플라톤 학파 형성됐던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 학파가 형성된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시발점 첫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역량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뭐 그다음에 퇴계 학파를 근데 아까 3대 논쟁은 3대 논쟁이란 건 뭐냐면은 퇴계로부터 시작되는데 퇴계가 천명도라고 하는 어떤 그림을 손대요. 그러니까 그 천명도라고 해가지고 하늘로부터 받은 게 뭐냐, 인간이 부여받은 게 뭐냐라고 해서 그림을 퇴계, 네네 아니에요. 퇴계가 선배가 그려놓은 그림을 퇴계가 뭔가 수정을 하면서 그게 전국적인 토론의 장을 형성해요. 이게 옳다 뭐 그르다 해가지고 무슨 그림? 이거를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고 천명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천명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 이래가지고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뭔가 보편적인 특성, 보편적인 선천적인 뭐 그런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역량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퇴계 선생께서 약간 수정하셔? 이기론에 관한 내용으로 수정해요. 단 두 문장을 수정했는데 이게 전국적인 논변으로 이제 진행되게 돼요. 그림이라고 안 하셨어요? 그림이에요. 그림에 근데 조선의 특징이, 조선유학의 특징이 그림을 그려요. 이거는 굉장히 조선만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논변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끔 그림으로 정리해요. 근데 그 그림이 카피본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내가 고쳐서 그 카피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원본을 지금 건드렸다는 거예요? 원본을 건드린 거죠. 그 원본이 어디에 있어요? 원본은 이제 선배가 자기 책에다 남겨놓은 거를 예전에 조선은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다 필사를 하잖아요. 베껴 그리면서 퇴계는 보통 선배들의 글에 대해서 손대지 않아요. 보통 다 수긍하는 편이고 자기의 개인적인 철학을 막 내세우지 않는 스타일인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기론에 대해서 정리해요. 두 문장을. 근데 이걸 내용을 말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냥 아주 그렇다. 간단하면 궁금하니까. 간단하게 무슨 그냥 내용인데. 그렇다고 이해하면 돼. 예, 알겠습니다. 넌 아직도 간단하게 좀 이해가 안 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리발 기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리발 기발. 그러니까 사단 칠정,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단 칠정이 뭔지도 정리해야 되고 리발 기발, 리기가 무슨 개념인지까지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얘기하는데 2시간 넘게 걸려. 다음에 그러면 다음 요거는 시간에. 하고. 네네. 다음 주에. 어쨌든 어려운 내용인데 그거를 딱 두 문장 오늘따라 이렇게 옮겼다. 호기심 폭발했어요. 궁금해. 궁금해. 아니 궁금하고 아니 여전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잠깐만. 그놈의 이기론이 도대체 뭔지. 아니 그 그만해, 그림을 나 오늘 베끼는 끝낼 거예요. 거야. 그림을 베껴가지고 계속적으로 책을 필사를 하고 만들잖아요. 네, 묶어내는 네, 네. 과정에서 어. 그림을 베껴가지고 만드는데 이황 선생님이 네. 본인이 그림 자기 책에다가 있는 그림에다가 몇 문장을 덧붙였어. 네. 그럼 그 이후에 이황 선생님의 책을 베끼는 거는 계속 그 이황 선생님이 집어넣은 일종의 주석 같은 게 계속 베껴진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베낄 자기가 때 개정판 쓴 거야. 그치, 필사할 계산판 쓴 때 거지. 뭔가 고치면 고쳤다는 표시를 해요. 고친 상태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석이니까, 이 부분이 일종의. 원래 원본인데 내가 여기를 어떻게 바꿨다라고 쓰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그 퇴계 제자 중에서 기대생이 아주 어린 그 청년학자가 있어요. 네. 스승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비판을 제기하면서 퇴계랑 기대생이 13년 동안 편지로 주고받으면서 논쟁을 하는 게 한국 철학사의 그냥 꽃 같은 거예요. 그 최고봉이에요. 이거로부터 그래. 논변이 시작돼요. 근데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게 기대생 굉장히 어린 학자예요. 그 뭐 20년 넘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퇴계가 그 그러니까 어린 아주 혈기왕성한 학자가 내세우는 비판을 하나하나 다 수긍해줘요. 그리고 그 의견을 다 이제 경청하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같이 생각해보고 또 실제로 그 의견을 반영해서 고쳐주기도 해요. 퇴계 선생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대단하죠. 들으면서 퇴계 선생님이 정말 그러니까 퇴계 선생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대학생들이 하는 의견을 들어도 이렇게 음. 들을 뿐이 보통 나이 많으신 어른의 입장에 처하게 되면 아유, 저 진짜 사회생활 안 해봐서 아주 그러니까. 해맑구나라고 아니면 치기 어리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대학교 총장님한테 신입생이 계속해서 이제 편지 보냈는데 음. 꼼꼼하게 그걸 수정해주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족구장을 거지. 만들어 주세요. 대화의 장에 참가시켜주는 거예요. 깔아뭉 개장. 만들어주세요. 네네. 그래서 이거 이제 맥락이 형성돼요. 이거가 시작이 돼서 실제로 율곡이랑 퇴계가 편지 주고받았었던 것 중에서도 그 사단칠정론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있거든요. 죄송한데 사단칠정론이 뭔지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인간의 마음이 어떤 게 도덕심이고 어떤 게 문제되는 마음인지에 대해서 논변한 거예요. 쉽게 지금 생각하면 심리학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우주론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이제 강성해졌다면 그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인간학으로 발전하는 거, 인간의 감정에 막 치중하게 돼요. 그래. 엄청난 무시할 게 논변이 아니라니까. 네. 다 있어 다. 네. 어떤데 그 조선의 성리학이라는 거는 동아시아에서 너무 위대한 철학 중에 하나니까. 네, 그리고 인류의 위산인 것 같아요, 사실. 한국만의 독자적인 철학을 만들어내요. 오. 이게 시작이 돼서 그 밑에 이제 율곡이랑 성은이라는 사람이 인심도심이라는 논쟁을 또 13년 동안 하게 되고 그 밑에 또 호랑 논쟁이라고 해서 뭐 역사에서 배우는 인물성 독립론이라 해서 인간의 본성이랑 동물의 본성이 같은 거냐라고에 대해서 토론하게 돼요. 김도인이 뭔가 한글로 된 걸 뭔가 쏟아내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근데 이게 조선의 3대 논쟁이라 배우는데 후반으로 가면 전공자도 보면 진짜 토할 것 같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추상적인 개념들로 논변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자죠, 그리고. 한자죠. 예속 접근할 문제는 수가 3대 없다. 논쟁이 안 들어가나요? 예속 논쟁은 보통 조선 3대 논쟁이라고 해서 그 철학적인 논쟁을 제외하고 정치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사단칠정론, 뭐 예속 논쟁, 호랑 논쟁 이렇게 배우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 한국 철학 쪽에서 3대 논쟁하면은 이제 사단칠정론, 인심도심론, 인물성 동의론, 호랑 논쟁 이걸 포함시키죠. 이 논쟁은 그러니까 굉장히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거다. 이 정도의 우리가 성과를 가졌었다. 당시에 그러니까 조선에서 이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좀 바람직하게 보는 논쟁인 거죠, 이거는. 이게 학문적인 성취가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또 이게 또 소크라테스의 대화론 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대화로는 그냥 대화 형식으로 돼 있지만 이분들은 철학적인 논변을 통해서 자기 학문적인 거를 정립한 거예요. 완전 추상화 더 높은 시켜놓은 거예요. 그렇구만.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이게 또 정치적인 자기의 학파랑 연결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뭐 정치적인 거랑 분쟁이랑 연결되기도 하죠. 어쨌든 3대 논쟁이라는 게 있었다.
네, 그리고 거죠. 거기에 대해서 퇴계학파랑 이제 율곡학파가 대립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 다른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율곡학파의 시발점이 율곡이 되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만. 네. 퇴계학파의 시발점은 이황 선생님인가요? 네, 이황 선생님이죠. 그래가지고 퇴계학파들의 이제 제자들은 퇴계를 뭐라고 하냐면 동양이라고 지칭해요. 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동양의 이제 주부자라고 해서 주의가 성리학에 대해서 이제 거의 최고봉인 사람이고 그렇죠.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부자라는 거는 선생님이라는 존칭이에요. 그래서 동양의 주의 선생님 같으신 분이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극존칭한 퇴계다.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지 지금도. 그리고 세계적으로 존중받는 거는 퇴계학설이에요. 율곡학설보다는. 네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세계적으로는 퇴계학파에 대한 학회가 실제로 열려요. 네. 일본에서도 굉장히 존중받고, 예. 그리고 일본에서 학자들도 퇴계를 굉장히 사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학문에 대한 논변한 기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학문적인 우월함 때문인가요? 아니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그 가치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가요? 학문적인 우월함이보다 퇴계의 삶 자체가, 삶이. 네, 굉장히 뭔가 존경받을 수 있는 삶에 대한 자취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플라톤 같은 분이야. 율곡은 너무 빨리 죽었어요. 48에 죽었으니까 그래. 자기 사상적인 게 뭔가 집대성돼서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율곡이 더 천재 같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죽었기 빨리 때문에. 죽었으니까. 네네. 우리가 듣기에도 지금 들으면서 퇴계 이황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감탄을 하는 것처럼. 네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건 진짜 간단한데 제가 예전에 음모론 할 때 하려고 했다가 최 사장님께 객가여가지고 못했는데 10만장병설을 저희는 그 교과 과정에서 배우잖아요. 율곡이 10만장병설을 네네. 주장했다. 그래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려고 했었고 10만장병설이 있었으면 우리가 임진왜란 겪지 않았을 거다라고 그렇게 배웠지 우리 어렸을 때. 근데 저 대학원에서 이제 이 내용을 확인하는데 깜짝 놀랐었던 게 10만장병설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당시에 그러니까 율곡 전서라고 해서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뭐 자기가 공부한 거, 자기와 연관되는 학술적인 내용들, 아니면 자기랑 편지를 교류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증거를 다 남겨요 기록으로. 그거를 묶으면 전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망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은 다 자기에 대한 전서를 가지고 있고 밑에 제자들이 있는 경우 제자들에 대한 기록들도 있어요. 근데 율곡 전서에 그렇게 임금한테 10만장병설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 기록이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주장했으면 율곡이 임금한테 올린 여러 가지 상소문들은 다 기록이 남아져 있거든요. 네, 10만장병설의 거반 안에 뭐라 내용만 그랬냐. 엄청나게 있었어요. 10만장병설에 대한 내용만 누락돼 있어요. 그리고 당시의 국가적인 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고 이게 언제 등장하냐면 나중에 율곡 후대 제자의 이제 문서에서 기록에 등장해요. 그래서 그래? 이것 때문에 논쟁이 촉발된 거예요. 율곡이 실제로 10만장병설을 주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국방을 완비해서 국력을 다져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약했기 때문에 계속 외적의 침입을 받아 있었고, 율곡은 처음에 벼슬에 나갔을 때부터 30대 초반부터 뭘 하냐면 계속 국방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전략 같은 것도 내세워서 상소하고 이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특색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학파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거 약간 날조한 거다라는 게 강해지는 거죠. 10만장병설이라는 어떤 그 어휘가 등장하진 않지만 실제로 그래도 율곡 선생께서 계속해서 국방에 대한 건 강조했었던 건 사실이네. 그건 터무니없는 건 아니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학자분들께서도 계속 논쟁하는 거에 대한 핫이슈예요. 10만장병 자체가 당시 조선 인구수랑 대비해 볼 때 이거 그 나라 경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불가능한데 율곡처럼 말씀하실 리가 없다. 율곡처럼 뛰어난 학자가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서 무턱대고 10만장병 하라고 말했을 리가 없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상비군을 10만 명을 두자는 거였잖아요. 사실 그 말이. 네네. 상비군 10만 명이면은 지금 우리가 60만 명을 하는 것도 참 힘든데. 그렇네. 상비군은 말도 안. 우리가 물론 조선시대 중기이기 때문에 네네. 인구랑 이런 거 저런 걸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우리 로마 군단이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인원을 말하자면 막 10만 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10만 명을 상비군으로 둔다는 건 사실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긴 하죠. 그렇죠. 선군 정치 아니면. 그리고 그 당시에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국가적인 역량이 있었던 시기가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겠죠. 그래서 10만장병설은 제가 자세히 하지 않고도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이거 무슨 뭐
음모론이다 해가지고 토론도 많이 되고 있어서 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지요. 일단 그럼 사회적 역량에 대해서 선물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지. 뭐야? 킵에 뜨시지요. 알겠습니다. 사회적 역량 아, 두 몰라.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죠? 네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거는 사회적 역량으로서의 첫 번째 학파를 형성했다라는 것.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조선 사회 그리고 네. 한국 사회, 아시아 사회에서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됐다는 점에서 천재적이다. 네. 두 번째 거는 는 어떤 거죠? 이제 10만장병설이어서 진위 여부가 아직 논란되고 있지만 어쨌든 나라를 되게 성견지명 내봐봐서 계속 그거에 대한 국방의 비판, 중요성. 그리고 자꾸 나라를 개혁하려고 자기 평생에 몰두한 것도 천재적인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시대를 예측하고 네. 준비를 시키고 네. 국가를 생각했다라는 그것이 천재적인 역량이다. 네. 아,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이 정도는 뭐 돼야지. 10만 군대 정도는 양성하고. 예. 지금 60만인데 무슨. 알겠습니다. 네. 가오 넘치는 내생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에 대한 얘기했냐면은 나은 천재다. 네. 율곡 2편을 좀 진행했어요. 근데 김도인 너무 잘 정리해 주신 게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역량, 네.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역량으로 나누셔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어떤 지성이나 도덕심이나 뭐 이런 것들 갖고 계셨던 분 같아. 네. 사회적으로도 그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천재라고 불릴만 하다라는 네. 거죠. 근데 정리 잘 됐다요. 제가 중간중간에 나중에 사회적 역량 말할 때 그 철학적인 이론 같은 걸 하나도 설명 못 해가지고 그건 나중에 이거 좀- 2기론으로 네. 24부작으로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미친 거죠. 아, 2기론이 궁금해. 다음 주가 2부작인가요? 3부작인가요? 다음 주 1.5부작. 오늘 끝났어. 꿈도 꾸지 마. 알겠습니다. 네, 이거 좀 전반적인 설명이 전혀 없어가지고 조금 어려우시거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을지 나중에 모르겠네요. 2기론 들은 다음에 다시 들어야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 알았어. 집회에 나오실만 하네. 네. 왜 집회에 그 두 분이 자꾸 나오시나 했더니 조선 사회에서 너무 중요한 두 분이었구나. 그죠? 근데 그리고 또 실제로 좀 슬프기도 한 게 제가 찾아보면서 너무 대단하신 분이지만 율곡 2의 학설 자체를 저는 좋아하지 않고 특히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래? 네,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교육적이랑 연관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율곡이 대단하시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조사하면서 보니까 어쨌든 나라를 그렇게 걱정하시고 자기 전 평생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정치적인 개혁을 위해서 투신하시고 이러셨는데 나중에 실제로 임진왜란이 발생하고 나서 율곡의 정실 부인이 자결해요. 왜요? 도망가기 어려우니까. 네네. 그래서 율곡의 묘 앞에서 자결하고 그리고 이제 누나분도 살아 있었어요. 네, 누나분도 이제 외적한테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런 되게 비참한 일을 겪게 돼요. 그래요. 참 아들은 있었고 그 후대가 쭉 연결은 돼 있었던 거죠. 그래도. 근데 율곡은 그 정실 부인한테 이제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첩을 얻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자식을 이남 일녀 갖게 돼요. 그러니까 자식이 3명 다 이제 서자 출신인 거죠. 어떻게 돌아가시? 율곡은 그냥 뭐 이른 나이긴 한데 48살에 그냥 죽어요. 뭔가 지병이나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렇구만. 별세하죠. 그냥.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재밌네. 아쉽네요 진짜. 아쉬워하지 마.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되는데 네. 한마디씩 한 다음에 오늘 나는 천재다 편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 들었는데 사실은 난 동양 철학 정말 모르거든요. 안타까운 게 공부할 때 계속 서양 철학 중심으로 배워가지고 그런데 이기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직 안 들어갔지만 네. 그래도 율곡 2에 대한 삶에 대해서 좀 이해하니까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정말요? 그럼 제가 요즘 도인학파를 만드는 중이니까 참여하세요. 두 개를 합친. 괜찮은데 도인학파? 도인학파 한번 창설은. 그쵸 더. 창강 기준이 좀 까다로운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선을 좀 좋아해요. 사실 네.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는 좀 치기 어린 좀 그런 생각으로 동양 쪽은 좀 많이 부족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다가 오히려 좀 나중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사실 동양 쪽은 여전히 잘 모르지만 조선 시대가 얼마나 그 철학을 그 나라의 기치로 삼았었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나라였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세종대왕 편을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이거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다시 알게 된
된 거는 여전히 지금까지 몰랐던 게 저는 이황 선생님이나 이 선생님이 왜 그렇게 대단하길래 집회에 나와 있었나 잘 몰랐고 사실 저 같은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봐요. 제가 좀 사실- 평균 이하이지만 아니 대부분이야. 사실 몰라 왠지. 근데 아니, 잘 알고 있어. 알고 그래? 보니 다 알아. 우리 말고 다 알아. 우리 말고 다 이기로 알고 네, 있어. 보면은 저희 말고 카페분들 다 뛰어나신 거. 아, 그러니까. 카페분들은 좀 그런데 영향이 그- 대단하시죠. 유교 철학자가 집회에 2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국가의 그쵸. 그 근본적인 어떤 집회를 디자인할 때부터 이분들을 우리나라는 이분들의 유산을 가지고 만든 나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넣은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떤 철학을 깊숙하게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위대한 문화 유산인 거고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는 그게 끊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순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언어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 한문 문화권에서 이제 영어 문화권이 되면서 이제 네. 젊은 사람들이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것들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모르던 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무시하는 단계에 이른 거죠. 이건 옛날 거. 이건 그냥 당시에 그렇게 생각한 거지.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옥수수 털리고 나니까 그냥 병신 같았으니까 적겠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조선의 철학을 열등하게 생각하는 게 확실히 있어요. 아, 조선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니네가 대단했는데 600년 동안 해서 어떻게 나라 꼴 그지꼴 됐잖아. 그러면은 비판하니까 이거 쉽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탓하기가 쉬운 거예요. 조상 탓 못났어. 그렇게. 그렇구나. 아무튼 그럴 수 그런 게 너무 좀 속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걸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좀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문화인 거잖아요. 이 그러니까. 문화유산은 근데 정말로. 양단점이 있어요. 물론 정치적인 패단이 발생한 문제도 있지만 음. 굉장히 한국 철학만의 독창적인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술적인. 그 지대너베에서 네. 한번 요거에 대해서 관심을 24부작으로. 24부작으로 1년짜리. 관심 꺼. 48부 좋다. 48부 관심 해줘야지. 이거 위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들으면서 만약에 세종대왕 당시에 이분이 있었으면 두 분의 배틀을 보면 얼마나 즐거웠을까. 장난이 역대급이었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 생각했던 게 되게 이황 선생님에 대한 재발견? 네. 재발견이 아니라 전 사실 발견이에요. 몰랐으니까. 나도 몰랐어. 근데 이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정도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김도희님이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방법이 이게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를 떠나서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전해졌고 그분이 되게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비슷하게 생각이 드는 게 이왕 이 두 선생님이 전부 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묻혔었던 게 맞는 것 같고 또 이왕 선생님이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었고 감탄할 수 있었던 게 탈권이었던 거잖아요. 아, 그렇죠. 탈권이. 네, 네, 그 네. 어린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정말로 내가 음.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지적해주는 그런 것들. 그래서 좀 누가 생각났어요, 사실. 자기가 권위를 세워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그 권위를 깨고 내려오는 그런 위대한 리더들이 몇 명이 생각나면서 누구요? 되게 좋았습니다. 뭐 정치인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 대통령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요? 그 탈권이래요. 탈권이 상징. 장난 아니에요. 왜 웃는 거지? 알겠습니다. 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네, 참 네. 좋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짠하네요, 왠지. 마지막 김도인 정리해 주셔야죠. 아, 약간 급하게 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재밌었어. 중간에 제가 자꾸 철학적인 개념 물어봐가지고 짜증냈는데 설명하기가 이렇게 시간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건 뭐냐 이렇게 개념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맥락적인 걸 얘기해야 돼서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티타님 한 꺼져. 24회 정도 그러니까, 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저도 양보하겠습니다. 김도희장. 근데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너무 좋았어요. 사실 좀 계속적으로 좀 과학 관련된 것들을 하다가 이런 걸 배우니까 또 다른 어떤 지적인 목마름이 채워지는 느낌? 다시 또 시작해 봅시다. 아니 잠깐만. 난 싫어. 난 이제 새 남자를 만나고 싶어. 전 남친은 있고.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간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나는 천재다 더 유익한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